어머니, 저 장가 보내시려는 겁니까? 13살 먹은 도련님이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린 채 물었습니다. 마루에 나란히 선 처자 셋은 이런 아이들이었지요. 어머님, 문안드립니다. 이댁 고가는 세 채입니까? 네 채입니까? 아이고, 대들보에 구렁이가 걸렸네. 제가 모셔내겠습니다. 2달 뒤 시제까지 시어머니는 이 셋 중 하나를 며느리로 고를 참이었습니다. 다만 그 중 한 아이의 이름은 이미 붓으로 그어버린 뒤였지요. 그런데 이 집 도련님의 마음에는 세 사람 중 딱 한 명만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응원의 댓글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깊은 산자락 아래에 소정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노는 좁고 산은 높아 사람들이 산에 기대어 사는 마을이었지요. 그 마을 한복판에 기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시댁이었습니다. 벼슬한 사람은 없었지만 논밭이 마을 절반이었고 곳간이 세 채나 되었지요. 그리고 그 집단 밖에는 늘 서 있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언니야, 오늘은 뭐 하는 날이래? 가만히 있어봐. 냄새로 부어서는 잔치다. 담벼락에 매달린 건 세 남매였습니다. 15 먹은 연실이, 그리고 그 밑으로 8살, 6살 먹은 동생 둘이었지요. 셋째야, 발 좀 밟지 마라. 내 발이 네 디딤돌이냐? 언니 발이 제일 크잖아. 크긴 뭐가 커. 집신이 큰 거지. 새 아이가 담벼락에서 우당탕 굴러떨어졌습니다. 안에서 개가 짖었지요. 연실이 얼른 동생 둘을 옆구리에 하나씩 끼고 내달렸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연실이었습니다. 소정골에서 연실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좋은 쪽으로 아는 사람이 없었지요. 저 집 큰딸. 아이고, 말도 마시오. 작년에 남의 집 담을 넘었다지 뭐요. 재작년에는 장터에서 사내랑 멱살잡이를 했다던데. 올봄에는 산에 불을 냈다잖소. 말이 말을 낳고 그 말이 또 말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연실이 지나가면 마을 안악들은 하던 이야기를 뚝 끊었지요. 정작 연실이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이, 아지매. 오늘 저녁에 비 옵니다. 에그, 또 무슨 소리냐. 뒷산개미가 죄다 이사갑디다. 빨래 거드이소. 그러고는 씩 웃고 지나갔습니다. 안악은 코웃음을 쳤지만 그날 저녁에 비가 왔습니다. 그래도 소문은 바뀌지 않았지요. 연실의 집은 마을 끝산 밑에 있었습니다. 초가 한 채에 방이 둘이었습니다. 아버지, 약 잡숫고 주무이소. 오늘도 산에 갔더냐? 뒷골에 더덕이 시렵습니다. 내일 장에 내면 엽전 몇 님 나옵니다. 아버지 덕배는 몇 해째 자리 보전 중이었습니다. 다리를 다친 뒤로 일을 못했지요. 그 집 살림은 15 먹은 딸의 손끝에 얹혀 있었습니다. 애비가 죄인이다. 죄인은 무슨 죄인이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지. 연실이 아버지 등 뒤에 베개를 받쳐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방 한쪽 궤에서 낡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옆에 두었지요. 손바닥만 한 무명 주머니였습니다. 안에는 마른 약초 몇 줌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준 거니까 아껴 써야 하는데. 네, 어미가 그건 잘 지었지. 연실이 주머니 안을 헤집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 이 검은 건 뭡니까? 네, 어미가 그건 손대지 말라 했다. 왜요? 모른다. 이름도 안 가르쳐 주구나. 연실의 어머니는 약초꾼이었습니다. 산을 제 마당처럼 알던 사람이었지요. 5해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떴습니다. 그날부터 연실이 어머니 대신 산에 올랐습니다. 한편 그 시각 한 시댁 안채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종금아, 종이 좀 가져오너라. 또 그 종입니까? 또라니. 이번이 넉 장째라서요. 참모 종금이 종이를 내려놓으며 한마디를 얹었습니다. 이 집에서 안주인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종금뿐이었지요. 33해를 같이 산 사이였습니다. 안주인은 광주댁이라 불렸습니다. 46이었고 남편을 8배 전에 잃었습니다. 그 뒤로 이 큰 살림을 혼자 끌어왔지요. 자, 저거 보자. 첫째, 범절 있는 집딸이어야 한다. 예, 둘째, 몸이 튼튼해야 한다. 우리 승원이 곁을 지켜야 하니. 예, 셋째,
소문이 깨끗해야 한다. 종금이 먹을 갈던 손을 멈췄습니다. 마님, 소문이라는 게 참 묘한 물건입니다. 묘하기는 소문은 사람의 등만 보고 짓는 것이니 앞은 제 눈으로 보아야 한다. 저희 어머니가 늘 그리 이르셨습니다. 광주대기 붓을 든 채로 종금을 쳐다봤습니다. 그러고는 웃었습니다. 늙은이가 아침부터 훈장 노릇이구나. 훈장은 무슨 훈장입니까? 그냥 밥하는 늙은이지요. 그럼 밥이나 하러 가거라. 종금이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광주댁은 다시 종이로 눈을 내렸지요. 그때는 아무 무게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광주댁이 이렇게 며느리감을 서두르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문 저쪽에서 목소리가 났습니다. 13살 먹은 아들 승헌이었지요. 일어났느냐, 누워있으래도 누워있으면 등이 백입니다. 등이 베기는 게 낫다 어서 눕거라. 승헌이 방문을 열고 얼굴만 쏙 내밀었습니다. 볼이 야위고 낯빛이 희었습니다. 그런데 눈만은 반짝반짝했지요. 어머니, 오늘은 약 안 먹으면 안 됩니까? 안 된다. 딱 하루만요. 안 된다. 반만요. 승헌아, 예? 눕거라. 승헌이 시무룩하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다 다시 빼꼼 열었지요. 어머니, 그 약을 먹으면요. 먹으면 숙이 더 아픕니다. 먹기 전보다요. 광주댁이 붓을 놓았습니다. 그런 소리 마라. 이씨 진사댁에서 손수 구해다 주시는 귀한 약재다. 값이 얼만 줄 아느냐. 그래도 아픈 거려. 약은 원래 쓰고 아픈 게다. 몸이 나으려니 그러는 게야. 승헌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이는 그 말을 그날 이후로 다시 꺼내지 않았지요. 승헌은 태어날 때부터 약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2해 전까지만 해도 마당에서 팽이를 치고 개울에서 가재를 잡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2해 전 가을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지요. 의원을 불러도 병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약을 지어 먹여도 좋아지다 말고 도로 주저앉았습니다. 종금아, 예, 아이가 저리 누워있으니 마음이 급하다. 압니다. 내 나이가 46이다. 내가 언제까지 저 아이 곁에 있겠느냐. 늦게 얻으신 아드님이시니 그러시겠지요. 그래, 아이가 낳으면 낳은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곁에 사람이 있어야지. 종금이 말없이 부직갱이를 놓았습니다. 광주댁의 얼굴에는 밤새 잠을 못 잔 사람의 그늘이 있었지요. 그래서 사람을 들일 참이다. 며느리 말입니까? 그래, 도련님이 13신데요. 13시면 됐지. 요새는 12에도 혼담이 오간다. 이건 흉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12살에 혼사를 정하는 일이 흔했지요. 신부가 신랑보다 한두 살 위인 것도 예사였습니다. 살림을 배운 손이 필요했으니까요. 다만 아무나 드릴 수는 없다. 그러시겠지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있다. 광주댁이 종이를 종금 앞으로 밀었습니다. 종금이 눈을 가늘게 뜨고 들여다봤지요. 이게 무엇입니까? 올가을 시제가 2달 뒤다. 시제란 가을에 조상께 지내는 큰 제사입니다. 흩어져 살던 일가가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었지요. 예, 손이 100명은 온다 부엌이 뒤집어질 게다. 그거야 해마다 그렇지요. 그러니 일손을 부르는 게다. 동네 처자들로. 종금이 안주인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33해를 같이 산 사람의 눈은 못 속이지요. 마님, 왜? 일손이 셋뿐입니까? 셋이면 됐다. 100명 오는 잔치에 처자 셋이면 그건 일손이 아니라 손님이지요. 광주댁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늙은이가 눈치는 빨랐어. 33해입니다, 마님. 그래, 겸사겸사다. 겸사가 아니라 그게 본이겠지요. 이것이 이 집안의 속셈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시제 일손을 부르는 것이었지만 실은 며느리감을 곁에 두고 보겠다는 것이었지요. 그 시절에 없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름난 집의 딸을 몇 달 맡겨 두는 일이 있었지요. 바느질과 음식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처자 쪽 부모도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큰 집 살림을 배우고 오면 그것이 곧 딸의 값이 되었지요. 무엇보다 아직 사주단자가 오가지 않았습니다. 사주단자란 혼인을 정할 때 신랑 쪽에서 신부 쪽으로 보내는 종이인데
태어난 해와 달과 날과 시를 적어 보냅니다. 이게 한 번 건너가면 그때부터는 혼약이었습니다. 물으면 큰 흉이 되었지요. 그러니 사주단자가 오가기 전이라면 셋을 두고 쟤도 아무 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적어보자. 예. 첫째, 아랫마을 이씨 진사댁 따님. 수련, 아씨 말씀입니까? 그래 범절이 반듯하다더구나. 곱기야 곱지요. 둘째, 조씨 서리댁 딸. 뭐라니 말입니까? 글을 읽는다더라. 샘도 밝고. 그 아이는 셈이 밝다 못해 무섭습니다. 작년에 우리 집 콩가마를 눈으로만 보고 23 가마라 했는데 세어보니 23 가마였지요. 허, 광주대기 붓끝을 종이에 대고 잠시 멈췄습니다. 셋째 자리였지요. 셋째는 셋째는요. 산 밑 덕변의 큰 딸. 종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연실이 말입니까? 그 아이가 손이 야무집니다. 우리 집 김장 때 와서 배추 100포기를 혼자 절였지요. 그런데 말이다. 예. 그 아이 소문을 나도 들었다. 종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문 말씀입니까? 남의 집 담을 넘고 장터에서 사내와 멱살잡이를 하고 산에 불을 냈다더구나. 마님. 동네에서 못 말린다고 이름이 났다더라. 왈가닥이라고. 그게 다 앞뒤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앞뒤가 있는 소문이 어디 있느냐. 소문이란 게 다 앞뒤 없이 돌아다니는 게지. 그러니까 제 눈으로 보셔야지요. 광주대기 붓을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셋째 자리에 적힌 이름 석자 위에 먹을 쭉 그어 버렸습니다. 저 아이만은 안 된다. 그 소문을 낸들 뭐를 성싶으냐. 마님. 우리 승원이 곁에 둘 아이다. 조용하고 순한 아이라야 해. 조용한 손이 급한 밤에 무슨 소용입니까? 종금아, 예. 오늘 아침에 말이 참 많구나. 종금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고는 종이를 접어 소매자락에 넣었지요. 이 늙은 참모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 안주인이 사람을 고를 때 늘 귀부터 쓴다는 것을요. 그런데 하필 그날 담밖에는 연실이 서 있었습니다. 동생들이 잔치집 냄새를 맡고 작고 담벼락으로 붙는 통에 그걸 떼어내려고 따라온 참이었지요. 야, 그만 가자니까. 언니, 저 집은 밥에서 고기 냄새가 나. 고기 냄새는 무슨? 그건 기름 냄새다. 기름이 더 좋은 거 아니야? 그건 그렇네. 연실이 웃으며 동생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담 안에서 목소리가 넘어왔지요. 저 아이만은 안 된다. 연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말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한마디는 아주 또렷하게 담을 넘어왔지요. 언니, 누구 얘기야? 몰라, 남의 집 얘기다. 근데 왜 서 있어? 하자해진다. 연실이 동생들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걸음이 평소보다 조금 빨랐지요. 아이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소정골 두 집에서 각기 다른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먼저 이씨 진사댁이었습니다. 이씨 진사댁은 대문이 크고 기둥이 굵은 집이었지요. 다만 대문 안으로 들어가면 사정이 좀 달랐습니다. 마당에 풀이 자라 있었고 곳간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진 지 오래였습니다. 수련아, 이리 오너라. 예. 어머니. 15먹은 수련이 사뿐사뿐 걸어 들어왔습니다. 걸음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한씨 댁에서 사람을 부른다더구나. 예. 너도 간다. 예. 그것뿐이냐? 예. 아무것도 안 묻느냐? 수련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를 몰랐던 것이지요. 어머니가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지요. 봉화대기 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러고는 손을 뻗어 딸의 머리를 쓸어 주었지요. 그래, 우리 수연이는 그래야 예쁘지. 예. 가서 딱 하나만 해라.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 집 도련님 곁을 지켜라. 밥 드는 것도 내가 하고 약 다리는 것도 내가 해라. 약도요? 그래, 약은 꼭 내 손으로 해야 한다. 수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는 묻지 않았지요. 이 아이는 15해 동안 이유를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련이 물러가자 마루 기둥 뒤에서 이씨 진사가 나왔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겠소. 그럼 이대로 굶어 죽을까요? 말이 험하오. 험한 건 우리 국간이지요. 지난달에 마지막 논을 팔았습니다. 이씨 진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시댁논이 이 골짝 절반입니다. 아들은 하나고 그마저 자리 보전 중이지요. 커. 우리 수련이가 그 집에 들어가면 우리 집 때문에 다시 칠을 할 수 있습니다. 말투는 다정했습니다. 목소리도 낮았지요. 그런데 그 방 안의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그 시각 산 밑 초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아버지, 나 한시댁 잔치일 도우러 갈까? 품삯을 준다더냐? 진답디다. 2달이면 약값은 나오겠죠? 내가 그 집에 가서 견디겠느냐? 못 견딜 게 뭐 있어. 배추 100포기도 절었는데. 그 집 안주인이 범절을 따지나더라. 범절이 밥 먹여줍디까? 연실아. 알았어. 조심하리다. 연실이 아버지 이 말을 짚어보고는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집에는 아무런 기별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도 오지 않았지요. 기별은 이씨 진사댁과 조씨 서리댁 두 집에만 갔습니다. 기별이 두 집에만 간 사흘 뒤 종금이 안채로 들어왔습니다. 마님, 셋째 자리는 어찌하실 겁니까? 윗마을에 사람을 넣어 두었다. 윗마을이면 제 너머 10리입니다. 10리가 대수냐? 대수지요. 시제 앞두고 손이 급한데 제 넘어서 아침마다 오라 하실 겁니까? 광주댁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부엌 일손은 제가 하나 구해두겠습니다. 내가? 부엌은 제 소관 아닙니까? 그거야 그렇지. 그럼 됐습니다. 종금이 그 길로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안주인은 종이만 들여다보다가 그러라고 했지요. 부엌 일손 하나 드리는 것까지 안주인이 일일이 볼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저녁 종금은 산 밑 초가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래 뒤 아침이었습니다. 한시댁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마당에 멍석이 깔리고 마루에는 방석이 놓였지요. 광주댁은 새벽부터 옷을 3번 갈아입었습니다. 종금아, 이 옷이 낫겠느냐? 아까 것이 낫겠느냐? 마님, 시집 가는 건 도련님이지 마님이 아닙니다. 말버릇 좀 보아라. 아까 것이 낫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온 건 이씨 진사댁 가마였습니다. 가마가 대문 앞에 놓이고 발이 거쳤습니다. 수련이 내렸지요. 옥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였습니다. 저고리 깃이 자로 잰 듯 반듯했습니다. 수련이 마루 앞에 서서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어머님, 문안드립니다. 목소리가 곱고 낮았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하인들까지 숨을 죽였지요. 광주댁의 눈이 환해졌습니다. 에그, 곱기도 하지 얼굴 좀 들어 보아라. 예, 이런 아이가 다 있나 종금아, 보았느냐? 보았습니다. 어떠냐? 곱습니다. 그렇지? 곱기만 합니다. 광주댁이 못 들은 척했습니다. 수련이 가지고 온 짐은 괴가 셋이었습니다. 하인 둘이 낑낑대며 들여놓았지요. 안에는 옷과 놀이개와 경대가 들어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쓸 물건은 하나도 없었지요. 두 번째로 들어온 건 조씨 서리댁 딸이었습니다. 가마가 아니라 제 발로 걸어왔습니다. 보따리는 하나였고 그것도 제 손으로 들고 있었지요. 14 먹은 모란이었습니다. 모란이 마당에 들어서더니 인사를 하기 전에 먼저 집을 둘러봤습니다. 기둥이 12개입니까? 무어라? 대청 기둥 말입니다. 12개면 이 근방에서 제일 큽니다. 인사부터 하는 게 순서다. 아, 예, 문안드립니다. 모란이 꾸벅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다시 물었지요. 저 곱다는 세 채입니까? 네 채입니까? 새 채다. 그럼 한 해에 나락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광주댁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마당이 잠깐 조용해졌지요. 그건 왜 묻느냐? 궁금해서요. 궁금한 게 많은 아이로구나. 예, 많습니다. 종금이 부엌 문지방에서 그 광경을 보고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수련과 모란이 나란히 마루에 앉았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 눈인사를 했지요. 수련이 먼저 고개를 숙이자 모란이 따라 숙였습니다. 다만 모란은 고개를 숙이면서도
수련의 저고리 깃을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 저고리 깃 어디서 지으셨습니까? 예, 바느질이 아주 곱습니다. 한 땀에 몇 푼 하는지 궁금해서요. 저는 그런 건 모릅니다. 모르십니까? 예, 아씨 옷인데요? 수련의 볼이 붉어졌습니다.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한 것이지요. 두 아이 사이에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그때 뒷마당 쪽에서 소란이 났습니다. 어이쿠, 이게 무슨 일이야? 비켜 보이소. 그렇게 되면 허리 상합니다. 광주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뒷마당에서 행랑아범 우보가 쌀가마를 들다 말고 주저앉아 있었지요. 그 옆에 웬 처자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서 있었습니다. 가마는 이렇게 무릎으로 받쳐서 이렇게. 처자가 무릎을 굽히더니 쌀가마를 훌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곳간까지 성큼성큼 걸어 들여 놓았지요.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그쪽을 봤습니다. 저건 또 누구냐? 부엌 일손입니다. 제가 드렸다고 말씀드렸지요. 저리 험한 아이를 들였느냐? 험한 게 아니라 힘이 좋은 겁니다. 시제의 백명호입니다. 마님. 광주댁이 미간을 찌푸리며 그 처자를 불렀습니다. 거기 너 이리 와 보아라. 연실이 손을 털며 걸어왔습니다. 무명 저고리의 집신이었고 머리는 대충 묶었지요. 마당 한복판에 서서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부엌에 온 연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광주댁의 눈썹이 움찔했습니다. 그 이름을 열흘 전에 붓으로 그어버렸으니까요. 산 밑 덕배네 딸이냐? 예. 종금아, 부엌 일손입니다. 마님 며느리감이 아니고요. 부엌 일손이라. 배추배 포기를 혼자 절이는 아이입니다. 시제 지나면 보낼 것이니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래도 아무나 드릴 수는 마님 시제 손이 100명입니다. 안다. 그 100명 밥을 제가 33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 무릎이 안 됩니다. 광주댁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늙은 찬모가 제 몸 이야기를 꺼낸 건 33해 만에 처음이었으니까요. 광주댁이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잔칫날 마당에서 사람을 내치는 건 큰 흉이었지요. 게다가 이 집 부엌은 종금의 것이었습니다. 그래 부엌에만 있거라. 예. 안채 마루에는 올라오지 마라. 예. 도련님 방 근처에도 가지 마라. 예. 연실이 3번 다 대답하고는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표정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부엌으로 들어가면서 종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멈, 저 마루는 몇 자짜리입니까? 그건 왜 묻느냐? 넓어서요. 저기서 굴러다니면 참 좋겠는데. 얘가 첫날부터 부엌 안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마루에 앉아있던 수련이 그 소리에 어깨를 움찔했지요. 수련은 그렇게 크게 웃는 소리를 가까이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낮에 새 아이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섰습니다. 광주댁이 안채 마루에 셋을 불러 세운 것이지요. 수련과 모라는 마루에, 연실은 마당 아래에 섰습니다. 그 자리부터가 이미 나뉘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2달이다. 시제까지 이 집에서 지낸다. 예, 예. 예. 수련이는 안채 건넌방을 쓰거라. 감사합니다. 모란이도 같은 방을 쓰고. 방값은 따로 없습니까? 무어라?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연실이는 예. 부엌 뒷방이다. 예. 그게 아궁이랑 가까워서 따뜻합니다. 광주댁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밀려난 걸 서운해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따뜻해서 좋다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예, 이 집에서는 서로 견주지 마라. 셋이 각기 다른 일을 할 것이다. 말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광주댁이 이렇게 덧붙였지요. 자, 그럼 오늘 처지를 주마. 종금이 광주댁을 쳐다봤습니다. 감을 한 소쿠리 내오너라. 셋이 나란히 앉아 깎아 보아라. 마님 방금 견주지 말라 하셨는데요. 견주는 게 아니라 솜씨를 보는 게다. 그게 견주는 거 아닙니까? 종금아, 예, 감 내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아이가 마루 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각자 앞에 감이 5개씩 놓였지요.
수련은 껍질을 길게 이어 깎았습니다. 다만 감 하나에 한참이 걸렸지요. 모라는 5개를 무게순으로 늘어놓고 큰 것부터 손을 댔습니다. 큰 것부터 깎아야 손이 지치기 전에 큰 걸 끝냅니다. 말이 많구나. 조용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실이었습니다. 연실은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감 하나를 집어 꾹 눌러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도로 내려놓았지요. 무얼 하는 게냐? 이건 아직 떨습니다. 꼭지 밑이 덜 물렀습니다. 내가 깎으라 했다. 깎으면 되게 하지요. 연실이 칼을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5개를 순식간에 깎아버렸습니다. 껍질이 뚝뚝 끊어지고 모양도 들쭉날쭉했지요. 광주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거칠구나. 빨리 깎으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곱게 깎으라는 뜻이었다. 그건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수련이 눈을 동그랗게 떴지요. 어른의 말에 저렇게 대꾸하는 걸 처음 본 것입니다. 연실아, 예, 부엌으로 가거라. 예. 연실이 감 껍질을 소쿠리에 쓸어 담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러다 마루를 내려서면서 한마디를 남겼지요. 그 껍질 버리지 마이소. 말려서 차 끓이면 속이 편합니다. 무슨 소리냐? 도련님 속이 안 좋다 하시던데. 광주댁이 고개를 획 들었습니다. 그건 내가 어찌 아느냐? 부엌에 약탕기가 하루 3번 오갑니다. 그거 보면 압니다. 연실이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광주댁이 그 뒷모습을 오래 봤지요. 그러고는 종금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 말이 짧다. 말이 짧은 게 아니라 빠른 겁니다. 같은 소리다. 다릅니다. 마님. 그날 저녁 마루에 남은 건 수련과 모란이었습니다. 두 아이가 건넌 방에 나란히 이부자리를 폈습니다. 수련이 자기 궤에서 비단요를 꺼내는 걸 모란이 옆에서 구경했지요. 그거 값이 꽤 나가겠습니다. 글쎄요. 글쎄요는 무슨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예. 아시것인데요? 수련이 또 대답을 못했습니다. 모란은 그게 참 이상했지요. 세상에 값을 모르는 물건이 있다는 걸 이 아이는 그때까지 몰랐던 것이지요. 아씨는 궁금한 게 없으십니까? 궁금한 것이요. 사람이 살면서 궁금한 게 있어야지요. 수련이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궁금해하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모란이 이불을 펴던 손을 멈췄습니다. 누가 그럽디까? 어머니가요. 어머니가 왜요? 여자가 궁금한 게 많으면 시집가서 고생한다고요. 모란이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면서 중얼거렸지요. 저는 시집을 안 가면 되겠습니다. 예. 자겠습니다. 그날 밤 부엌 뒷방에서는 연실이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갈아입을 옷 한 벌, 집신 한 켤레, 그리고 낡은 무명 주머니 하나였지요. 연실이 그 주머니를 벽에 걸어 두었습니다. 그건 무엇냐? 어머니가 준 겁니다. 안에 뭐가 들었느냐? 약초요? 그런데 이제 몇 줌 안 남았습니다. 종금이 그 주머니를 물끄러미 봤습니다. 무명이 낡아서 실밥이 다 일어나 있었지요. 네, 어미가 산을 잘 알았지. 할머니, 우리 어머니를 압니까? 종금이 대답 대신 아궁이에 장작을 하나 밀어 넣었습니다. 불 꺼지겠다 어서 자라. 예. 연실이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기 전에 이렇게 물었지요. 할멈, 왜? 이 집 도련님 말입니다. 도련님이 왜? 아까 낮에 방문탐으로 봤는데 낯빛이 안 좋습디다. 병이 오래됐다. 무슨 병이랍디까? 의원도 모른다더라. 연실이 천장을 보고 누운 채로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돌아 누우며 중얼거렸습니다. 의원이 모르는 병이 어디 있어. 종금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그냥 아이 말이라 여기고 넘겼지요. 이튿날 아침 새 아이가 처음으로 도련님을 만났습니다. 광주댁이 승원의 방 앞에 셋을 데려간 것이지요. 수련과 모라는 마루에 올라섰고 연실은 대돌 아래에 섰습니다. 승원아, 손님들이시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승원이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린 채로 앉아 있었지요. 아이는 낯선 얼굴 셋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셋이나요? 그래.
왜 셋입니까? 일손이 셋이라 그렇다. 승헌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13이면 눈치가 없을 나이가 아니었지요. 어머니, 왜? 저 장가 보내시려는 겁니까? 광주댁이 헛기침을 3번 했습니다. 마루가 아주 조용해졌지요. 아이가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맞네요. 눕거라. 방금 일어났는데요. 그럼 앉아 있거라. 승헌이 킥킥 웃었습니다. 그러다 기침을 했지요. 기침이 한 번 나오면 한참을 갔습니다. 광주댁이 얼른 등을 쓸어 주었습니다. 수련이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픈 사람을 가까이서 본 적이 없었던 것이지요. 기침이 잦아들자 승헌이 손등으로 입을 닫고 말했습니다. 이름을 여쭈어도 됩니까? 이씨 진사댁 수련이라 합니다. 조씨 서리댁 모란입니다. 산밑 덕배네 연실입니다. 승헌이 셋을 차례로 봤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불렀지요. 아씨는 손이 참 하얗습니다. 예, 조가 누님은 눈이 빠릅니다. 아까 제 약탕기부터 보셨지요? 보았습니다. 저건 몇 첩짜리입니까? 12첩에합니다. 비쌉니다. 갑니다. 그리고 승헌이 마지막으로 대돌 아래를 봤습니다. 연실아, 마루 위 공기가 잠깐 멈췄습니다. 광주댁의 눈썹이 올라갔지요. 승원아,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이름을 불렀는데요. 아씨한테는 아씨라 하고 이 아이한테는 이름을 부르느냐? 그럼 아씨 이름은 뭡니까? 수련이다. 수련아. 어머나. 수련의 얼굴이 새빨개져서 소매로 입을 가렸습니다. 마당에서 우보가 킥 웃었다가 종금한테 등짝을 맞았지요. 얘가 오늘 왜 이러느냐? 어머니가 부르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아씨는 아씨, 조가 누님은 조가 누님, 연실이는 연실이입니다. 어째서 저 아이만 이름이냐? 승헌이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부르고 싶어서요. 광주댁이 어이가 없어 웃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그저 아이 투정으로 넘어갔지요. 아무도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실이만은 그때 처음으로 어색해했습니다. 두라님, 응. 저는 부엌 사람입니다. 이름을 그리 함부로 부르시면 마님이 야단하십니다. 그럼 안 부를까? 그건 또 서운한데요. 승헌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다 또 기침을 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웃다가 난 기침이라 그런지 아이 얼굴이 그리 힘들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광주댁은 그 얼굴을 봤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웃는 걸 여러 달 만에 본 것이지요. 그런데도 광주댁은 그날 저녁 종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엌 아이를 도련님 방에 데려가지 마라. 오늘 데려가신 건 마님이신데요. 그러니까 다시는 데려가지 말자는 게다. 마님, 말이 짧은 아이다. 도련님이 오늘 웃으셨습니다. 그건 그거고. 종금이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은 100번을 해도 안 들리는 법이지요. 그날 오후 2번째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국이었습니다. 광주댁이 아궁이 셋을 나란히 쓰게 하고 각자 무국을 한 솥씩 끓이라 한 것이지요. 같은 무, 같은 물, 같은 장이다. 손만 다르다. 예, 같은 장이면 몇 년 된 장입니까? 3년 된 장이다. 알겠습니다. 3년이면 짠이 물을 더 잡겠습니다. 말이 또 많구나. 조용히 하겠습니다. 수련이 첫 번째 아궁이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반각이 지났습니다. 불이 붙지 않았지요. 이게 왜 그러십니까? 아씨, 나무에 불이 안 붙습니다. 불씨를 밑에 넣으셔야지요. 밑이요? 예, 밑에요. 어느 쪽이 밑입니까? 부엌이 조용해졌습니다. 종금이 잠깐 아무 말도 못했지요. 아씨 아궁이 불을 한 번도 안 지펴보셨습니까? 예, 한 번도요? 얘 집에 종이 있어서요. 수련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냥 모르는 것이었으니까요. 그게 흉이라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2번째 아궁이에 모라는 불을 잘 붙였습니다. 그러고는 물을 자로 재듯이 썰었지요. 두께가 전부 똑같았습니다. 물 한 대 2홉, 장 2숟갈, 소금 반 숟갈. 그걸 다 재느냐? 재야 다음에 또 같은 맛이 나지요. 말은 옳았습니다.
그런데 다 끓이고 나서 맛을 보니 국이 참 심심했습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고 아무 맛이 없었지요. 뭐라나? 예, 이건 무슨 맛이냐? 계산한 맛입니다. 그건 맛이 아니다. 세 번째 아궁이는 연실이었습니다. 연실은 아무것도 재지 않았습니다. 물을 손으로 툭툭 썰고 장을 한 숟갈 넣고 맛보고 또 한 숟갈 넣었지요. 그러다 부엌 문 밖으로 나가더니 뭘 한 줌 뜯어왔습니다. 그게 뭐냐? 지란에 난 방아입니다. 무국에 이거 넣으면 시원합니다. 마님이 같은 재료로 하라 하셨다. 들킬까요? 들키지. 그럼 조금만 넣지요. 국이 다 끓었습니다. 광주대기 세 그릇을 놓고 차례로 맛을 봤지요. 첫 번째 그릇은 끓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릇을 맛보고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세 번째 그릇을 맛보고는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시원하구나. 예, 잘 넘어갑니다. 무엇을 넣었느냐? 장이랑 물이랑. 그것뿐이냐? 예. 광주대기 국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국자를 들고 솥을 저어봤지요. 방아 잎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이건 무엇냐? 꿀입니다. 내가 그걸 몰라서 묻느냐? 디란 방아입니다. 같은 재료로 하라 하지 않았느냐? 맛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안 된다. 왜요? 시킨 대로 하는 게 범절이다. 연실이 잠깐 광주댁을 쳐다봤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맛없게 끓이겠습니다. 부엌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종금이 얼른 국그릇을 치웠지요. 그런데 그날 저녁 승원의 밥상에 올라간 무국은 세 번째 솥에서 뜬 것이었습니다. 종금이 그렇게 했습니다. 승원이 그날 밥을 2그릇 먹었지요. 광주댁은 그걸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이씨 진사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봉화댁이 손수 온 것이지요. 손에는 보퉁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형님,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아이고, 이 사람 뭘 이런 걸 또 들고 오는가? 약방에 들러 약재를 받아왔습니다. 도련님 드실 것으로요. 자네가 벌써 2회째 약방 걸음을 대신하니 내가 면목이 없네. 연목은 무슨 면목입니까? 값은 형님이 다 내시는데요. 그거야 당연한 것이고. 우리 수련이가 신세를 지는데 이만한 걸음이야 하지요. 봉화댁이 보퉁이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약재가 12첩으로 나뉘어 곱게 쌓여 있었지요. 종이에 글씨까지 반듯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네 글씨는 여전히 곱구먼. 제 글씨가 아니라 우리 수련이 글씨입니다. 어머, 수련이가? 어릴 적부터 붓을 쥐어주었더니 저것 하나는 잘합니다. 광주댁이 종이를 들고 감탄했습니다. 획이 가늘고 반듯한 글씨였지요. 한자 한자가 자로 잰 듯했습니다. 아이 손끝이 야무지구나. 형님, 그런데요. 응, 약은 꼭 우리 수련이 손으로 다리게 해 주십시오. 그건 왜? 제가 그리 가르쳤습니다. 사람 살리는 약은 정성이 반이라고요. 어허, 자네 딸 키우는 법이 참 반듯하네. 봉화댁이 웃었습니다. 아주 곱게 웃었지요. 약재는 봉화댁이 12첩으로 나누어 쌓았습니다. 그 겉싸개는 늘 광주댁이 받아 안채괴에 넣었지요. 수련은 안에 든 약재만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아무도 맞춰보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 의원은 처방만 지어주었고 약재는 이씨 진사댁에서 들어왔지요. 의원이 적은 종이와 부엌에 들어온 약재가 같은 것인지는 2해 동안 아무도 나란히 놓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승원의 약은 수련이 다렸습니다. 수련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부채질을 하고 시간을 재고 다 달인 약을 2손으로 받쳐 들고 갔지요. 아이는 그 일을 아주 정성껏 했습니다. 승원은 그 약을 먹고 나면 늘 1시즌쯤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아씨, 예, 도련님. 이 약이 무슨 약입니까? 몸을 데우는 약이라 들었습니다. 몸이 더운데도요? 예, 먹고 나면 속이 뜨거워집니다. 여기가요. 승원이 제 명치를 짚었습니다. 수련이 그 손을 받지요. 그러고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약이 도는 것이니 좋은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승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누웠습니다. 수련은 빈 약사발을 들고 나왔지요. 이 아이는 자기가 무엇을 나르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정말로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지요. 밤이 깊어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건넌 방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으악. 집이 통째로 흔들리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하인들이 뛰쳐나오고 개가 짖고 광주댁이 맨발로 마루를 건넜지요. 무슨 일이냐, 수련아. 건넌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수련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저기에. 방 한가운데 대들보에서 늘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구렁이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구렁이였지요. 몸통이 팔뚝만 하고 길이가 사람 키만 했습니다. 애구머니나. 광주댁도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마당에 사람이 10이 넘게 모였는데 아무도 방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그때 모란이 이불 속에서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 모란아, 저거. 모란이 구렁이를 봤습니다. 그러고는 눈을 몇 번 깜빡였지요. 큽니다. 큽니다가 아니고요. 잠깐만요. 모란이 일어나 제 보따리를 뒤졌습니다. 그러더니 자를 꺼내왔습니다. 제 자입니다. 어디를 가나 지니고 다닙니다.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5자는 넘겠는데요. 저만한 놈은 처음 봅니다. 지금 그걸 재십니까? 재봐야 알지요. 마당에서 누군가 기막힌 소리를 냈습니다. 광주댁은 말이 안 나왔지요. 그때 부엌 쪽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연실이 부직갱이 하나와 소쿠리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자다 나온 얼굴이었지요. 머리가 반쯤 풀려 있었습니다. 뭡니까, 이 소라는? 연실아, 들어가지 마라. 큰 놈이다. 연실이 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고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아이고, 엄님이시네. 무어라? 엄님입니다. 이 집 지키는 분이요.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그 시절 사람들은 집에 사는 큰 구렁이를 업이라 불렀습니다. 그 집 제복을 지키는 것이라 믿었지요. 그래서 죽이면 집안이 망한다고들 했습니다. 그러니 잡아 죽이는 게 아니라 정중히 모셔 내보내는 것이 법도였습니다. 그럼 어찌 아느냐? 내보내야지요. 연실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련이 눈을 질끈 감았지요. 그런데 연실은 구렁이를 잡지 않았습니다. 손을 대지도 않았습니다. 부직갱이를 방바닥에 툭 놓고 소쿠리를 문턱 앞에 엎어두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님, 오늘은 손님이 계십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 아씨가 방금 신년 감사하셨는데 엄님도 놀라셨지요? 구렁이가 대들보에서 스르르 몸을 내렸습니다. 뒷담 쪽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거기 쥐가 많습니다. 연실이 부직갱이로 방바닥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구렁이가 그 소리를 따라 문턱 쪽으로 움직였지요. 소쿠리를 지나 마루로, 마루에서 마당으로, 마당에서 뒷담으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넋을 놓고 봤습니다. 가셨습니다. 연실이 손을 탁탁 털고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벽에 붙어 있는 수련을 보고 씩 웃었지요. 아씨,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수련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저는 예, 저런 걸 처음 봤습니다. 처음이면 놀랄만 하지요. 무섭지 않으십니까? 엄님이 뭐가 무섭습니까? 사람보다 순한데. 그 말에 수련이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5 먹은 아이가 소리내어 울었지요.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소리를 듣고 연실이 웃어버렸습니다. 놀리려고 웃은 게 아니었습니다. 우는 얼굴이 하도 어린애 같아서 저도 모르게 나온 웃음이었지요. 문제는 그 웃음소리가 아주 컸다는 것입니다. 수련이 뚝 그쳤습니다. 그러고는 젖은 눈으로 연실을 쳐다봤지요. 지금 저를 비웃으신 겁니까?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무서웠습니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웃으셨지요. 연실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니라고 하기에는 정말로 웃었으니까요. 수련이 이불을 끌어안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마당에 남은 건 어색한 공기뿐이었지요.
그리고 그 광경을 광주댁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광주댁은 그날 밤 세 가지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수련은 가엾다는 것, 모라는 무섭지도 않은가 하는 것, 그리고 연실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라는 것. 세 아이를 한 장면에서 다 본 셈이었지요. 다만 광주댁이 본 것은 그 셋의 겉모습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건넌방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수련이 밥상을 받지 않았지요. 종금이 2번을 물리고 3번째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입맛이 없어서요. 아씨,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습니까? 예, 엄님은 뒷담 넘어가셨습니다. 그게 또 올까봐요. 안 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종금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하기야 그걸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때 부엌 쪽에서 발소리가 나더니 연실이 마루 아래에 섰습니다. 손에 사발을 하나 들고 있었지요. 아씨, 수련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거 드시고 주무시면 좋습니다. 무엇입니까? 대추 달인 물입니다. 놀란데 좋습니다. 수련이 그 사발을 잠깐 봤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지요. 됐습니다. 어제 일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웃을 자리가 아니었는데요. 됐다고 했습니다. 아씨, 저는 그쪽처럼 담이 크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냥 두십시오. 문이 닫혔습니다. 연실이 사발을 든 채로 한참 서 있었지요. 그러다 부엌으로 돌아가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추 다리는데 반각 걸렸는데. 부엌으로 들어서니 종금이 아궁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거 이리 다오. 내가 마시마. 할멈이 왜 마시니까? 아까우니까. 그러지 마이소. 진짜 아까워지니까. 연실이 사발을 개수통 옆에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물을 썰기 시작했지요. 칼질 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셌습니다. 연실아, 예. 서운하냐? 아니요. 서운한 것 같은데. 사원하면 뭐합니까? 저 아씨는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건 또 무슨 말이냐? 겁이 많은 사람은요, 겁 없는 사람도 무서워합니다. 종금이 부지깽이를 놓고 연실을 쳐다봤습니다. 너 그거 어디서 배웠느냐? 우리 아버지가 그럽디다. 산에서 뱀 만난 사람은 뱀 잡는 사람도 피한다고요. 내 아비가 사람은 알았구나. 한편 곳간 뒤에서는 모란이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종이를 무릎에 펴놓고 몽당붓으로 줄을 쭉쭉 그어가며 적었지요. 그러다 발소리가 나자 종이를 얼른 접어품에 넣었습니다. 거기서 무얼 하느냐? 셈합니다. 무슨 셈이냐? 이 집 셈입니다. 종금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남의 집 복간을 왜 세느냐? 저한테 득이 되는 집인지 봐야 하니까요. 이 아이가 할멈, 저는 14입니다. 14시면 제 앞날은 제가 셈해야지요. 모란이 종이를 도로 펴서 종금 앞에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곳간 세 채에 나랑 몇 섬, 논 몇 마지기, 그리고 아래쪽에 약값이라 적힌 줄이 하나 있었지요. 약값은 왜 적었느냐? 이 집에서 제일 크게 나가는 돈이라서요. 그걸 내가 어찌 아느냐? 약방 심부름꾼이 사흘에 한 번 약값을 받으러 옵니다. 12첩짜리 값을 사흘에 한 번이면 한 달에 10번입니다. 그래서 12첩짜리가 2냥이면 한 달에 20냥입니다. 그런데요. 모란이 붓끝으로 종이 한 줄을 짚었습니다. 이 집 곳간에서 나가는 돈은 40냥입니다. 종금이 그 줄을 봤습니다. 그러고는 웃었지요. 야, 약값은 원래 부르는 게 값이다. 그렇습니까? 그렇다. 그래도 2배는 많습니다. 모란이 종이를 접어품에 넣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샘이 밝은 아이의 심심풀이로 보였지요. 종금도 그렇게 여기고 넘겼습니다. 그날 오후 이씨 진사댁에서 서찰이 왔습니다. 수련 앞으로 온 것이었지요. 수련이 마루에서 그것을 펴 읽었습니다. 읽는 동안 아이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무슨 기별입니까? 어머니 서찰입니다. 안 좋은 일입니까? 아닙니다. 수련이 서찰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접는 손이 떨렸지요. 서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약은 하루도 거르지 말고 내 손으로 다려라. 도련님이 널 찾게 만들어라. 그 집 안주인 눈밖에 나지 마라. 우리 집 대문은 내가 지고 있다. 아씨, 예,
손이 떨리십니다. 그런가요? 서찰 한 장에 손이 떨리면 그건 안 좋은 일입니다. 수련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아끼셔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모란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자리를 뜨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지요. 아끼는 서찰은 손이 안 떨리던데. 그 무렵 광주댁의 마음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수련은 걸음이 곱고 말이 곱고 글씨가 고왔습니다. 무엇보다 승언의 약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제 손으로 다렸지요. 광주댁이 보기에 그건 정성이었습니다. 종금아, 저 아이가 약달인 지 며칠째냐? 열일째입니다. 하루도 안 걸렀지. 안 걸렀습니다. 마음이 놓인다. 마음이 놓이십니까? 그럼 안 놓이겠느냐? 절이 지극한데. 종금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왜 늘 말이 없느냐?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마님이 안 물으셔서요. 묻는다 말해 보아라. 도련님 낯빛이 요새 어떻습니까? 광주댁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열일의 동안 아이 낯빛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지요. 약이 세서 그렇다. 새야 듣는다. 그러시겠지요. 종금아, 예. 너는 저 부엌 아이 편만 드는구나. 편드는 게 아니라 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아이는 시제 지나면 갈 아이다. 얘가 라이지요. 그날 밤 정말로 연실이 갈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엌 뒷방에 앉아 품삯을 세어본 것이지요. 2달 품삯이 얼마고 아버지 약값이 얼마고 동생 둘 겨울옷이 얼마고 손가락으로 세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셈은 모란이 잘하지 연실이 잘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산에 가는 게 낫겠는데. 무슨 소리냐? 할멈, 저 여기 안 맞습니다. 어디가 안 맞느냐? 마님이 저를 볼 때마다 미간이 이만큼 접힙니다. 그거야 마님 얼굴이 원래. 아니요, 나만 보면 접힙니다. 종금이 웃지 못했습니다. 아이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리고 아씨는 나랑 말도 안 섞고, 모란이는 나를 셈에 놓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는 산에 가서 더덕이나 캐는 게 낫습니다. 거기서는 아무도 나한테 미간 안 접습니다. 연실아. 예, 품삯은? 그게 걸리기는 하죠. 그럼 있어라. 그것만으로는 안 되겠는데요? 연실이 무릎에 턱을 괴었습니다. 아이는 서러워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셈이 안 맞는 걸 들여다보는 얼굴이었지요. 그런데 그때 부엌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연실아, 연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승헌이 문틈에 서 있었지요. 아이가 이불을 두르고 맨발로 나와 있었습니다. 도련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쉿, 맨발로 나오시면 어떡합니까? 조용히 하래도. 승헌이 부엌으로 쏙 들어와 아궁이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손을 불에 쬐었지요. 어머니 아시면 저 쫓겨납니다. 안 쫓겨나, 내가 말할게. 도련님이 말하면 더 쫓겨납니다. 승헌이 킥킥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아궁이 불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했지요. 연실아, 예, 그 무국 말이야. 무국이요? 보름 전에 먹은 거. 아, 그거요? 그거 내가 끓인 거지. 연실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승헌이 씩 웃었지요. 어머니는 아씨가 끓였다고 했는데 나는 알았어. 어찌 하셨습니까? 국에서 방아 맛이 났으니까. 도련님, 그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이소. 안 해. 승헌이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불빛에 아이 옆 얼굴이 비쳤지요. 볼이 홀쭉했습니다. 연실아, 예, 나는 밥이 맛있으면 그날은 하나도 안 아파? 연실이 물을 썰던 손을 멈췄습니다. 내가 그 말을 어머니한테 했더니 어머니가 우셨어. 왜 우십니까? 모르겠어. 나는 좋은 말을 한 건데. 승헌이 발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지요. 2달만 있다 간다며? 예, 2달 동안은 내가 밥 해줄 수 있잖아. 그건 그렇습니다. 그럼 됐다. 뭐가 됐습니까? 승헌이 일어나 이불을 여미며 문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문지방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2달만 나 안 아프게 해줘. 도련님, 부탁이야. 문이 닫혔습니다. 부엌에 아궁이 불 소리만 남았지요. 연실이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벽에 걸어둔 낡은 주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그 무명 주머니였지요. 할멈, 왜 안 자고 뭐 하느냐?
저 안 가겠습니다. 종금이 이불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방금까지 간다더니 컴삭 때문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2달 동안 저 도련님 밥은 내가 하겠습니다. 마님이 부엌 아이 밥상은 손대지 말라 하셨다. 손 안 댑니다. 그냥 국만 끓이지요. 그게 손대는 거다. 그럼 손대는 걸로 하지요. 종금이 어이가 없어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네, 어미도 꼭 그랬다. 뭐가요? 안 되는 일을 되게 말하는 버릇말이다. 연실이 그 말에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자리에 누웠지요. 그날 밤 이 집에서 세 아이가 각기 다른 마음을 먹었습니다. 수련은 어머니 서차를 이불 밑에 넣고 내일도 약을 다리겠다고 마음먹었지요. 모라는 종이에 적힌 40냥이라는 숫자를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이 집에 더 있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연실은 2달 동안 이 집 도련님을 안 아프게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셋 다 자기가 무슨 마음을 먹은 건지 몰랐지요. 그저 그날 밤에는 각자 그게 옳아 보였을 뿐입니다. 이튿날부터 연실의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궁이 셋에 불을 넣고 물을 길어오고 장독대를 닦았지요. 그런데 종금이 그 위에 하나를 더 얹었습니다. 오늘부터 내 옆에 붙어라. 붙어서 뭐합니까? 배워라. 저 국은 끓일 줄 압니다. 국 말고 종금이 부엌 안쪽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광이 하나 있었지요. 항아리가 20개, 놋그릇이 상자로 3, 소반이 12개였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시제 그릇이다. 시제 한 번에 이걸 다 씁니까? 100명 온다. 100명이면 국이 100그릇이고 밥이 100그릇이고 나물이 3가지의 전이 4가지다. 연실이 입을 딱 벌렸습니다. 할멈, 이걸 혼자 해왔소? 33해 했다. 혼자요? 처음에는 둘이었지. 종금이 그 말을 하고는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연실이 뭔가 더 물으려다 말았지요. 그날부터 종금이 연실에게 하나씩 가르쳤습니다. 큰집 부엌은 맛이 아니라 순서다. 순서요? 100명 밥을 맛있게 하려면 하루가 모자란다. 그런데 순서를 맞추면 반나절이면 된다. 어떤 순서요? 불이 오래 걸리는 것부터 식어도 되는 것은 먼저, 식으면 안 되는 것은 나중. 아, 그리고 하나 더. 예. 상에 올릴 것은 절대 먼저 맛보지 마라. 그건 왜요? 맛보면 손이 간다, 손이 가면 모자란다. 연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손가락을 나물 접시에 뻗었지요. 연실아, 이건 상에 올릴 게 아니라 우리가 먹을 거 아닙니까? 그건 그렇다. 그럼 됐죠. 종금이 웃었습니다. 이 늙은 참모가 웃는 걸 이 집에서 본 사람은 별로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장독대에 앉아 콩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마당에서는 하인들이 멍석을 걷고 있었지요. 할멈, 왜? 아까 처음에는 둘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종금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랬지. 누구랑 둘이었소? 마님이랑. 연실이 콩을 고르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님이 두억에 들어왔었소? 들어온 게 아니라 살았다. 예? 종금이 콩 한 줌을 소쿠리에 옮겨 담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마님이 이 집에 오신 게 13 때다. 13이요? 시집을요? 시집이 아니라 데려온 게지. 연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런 집이 덜어 있었다. 가난한 집 딸을 어릴 때 데려다 키워서 며느리를 삼는 게지. 그럼 마님이 그래 13세 와서 부엌에서 컸다. 나랑 같이 콩 골랐지. 저기 저 자리에서. 연실이 장독대를 둘러봤습니다. 항아리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지요. 그럼 그때 마님은 며느리도 아니고 종도 아니었다. 이름이 없었지. 이름이 없었다뇨. 그냥 그 애라고 불렀다. 이 집 어른들이 죄다 그랬다. 연실이 콩을 쥔 채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18배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다. 그날 처음으로 이 집 사람들이 마님한테 아시아 불렀지. 5년이나요? 5년이다. 그러면 도련님은요? 그 뒤로 15해를 아이가 없었다. 33세 겨우 얻은 아들이다. 15해요. 그러니 그 아이가 마님한테 어떤 아이겠느냐. 종금이 소쿠리를 탁탁 털었습니다. 그래서 마님이 범절을 따지시는 게다.
너무 미워하지 마라. 미워한 적 없습니다. 미워하지는 않아도 답답하기는 하지 않느냐. 그건 좀... 그랍답한 게 마님한테는 갑옷이다. 연실이 그 말을 오래 씹었습니다. 15 먹은 아이가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요. 그래도 뭔가 하나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이멈, 왜? 그런 사람이면 가난한 집 딸을 더 잘 봐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종금이 한참 만에 대답했습니다. 그게 사람 마음이 그래 안 되더라. 왜요? 제가 겪은 자리를 남한테 물려주기 싫은 게지. 그래서 그 자리에 오는 사람이 더 미운 게다. 연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그 말을 곱씹으며 잠이 들었지요. 그리고 그 말이 나중에 어떤 자리에서 돌아오게 될지는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래 뒤 시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광주대기 마당에 멍석을 깔고 새 아이를 불러 모았지요. 오늘부터 셋이 같이 일한다. 같이요? 그래 장을 담글 것이다. 올해장은 몇 독 담급니까? 8독이다. 8독이면 콩이 20말은 들겠는데요. 22마리다. 2말 또 잡으셨네요. 잘하셨습니다. 묻지도 않은 걸 아는구나. 광주대기 이 아이한테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늘 모르겠다는 얼굴을 했습니다. 잔소리 말고 시작해라. 콩은 씻어 두었다. 새 아이가 처음으로 나란히 일을 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일은 시작부터 어긋났습니다. 수련이 소쿠리를 들다가 놓쳤습니다. 콩이 마당에 좌르르 쏟아졌지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석대 남짓 쏘셨습니다. 예, 석대 2 후비호 값으로 치면 엽전 12잎입니다. 그렇습니까? 뭐라나 지금 그걸 세고 있을 때가 아니다. 세야 알지요. 알아서 뭐하게. 다음에 안 쏟으려고. 지금 쓸어 담는 게 먼저 아니냐. 셋이 쭈그리고 앉아 콩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런데 수련이 손이 느려서 자꾸 뒤처졌지요. 연실이 답답해서 수련 쪽 콩까지 쓸어 담았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빨리 담아야 해가 지기 전에 삶습니다. 제 것은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씨. 왜 자꾸 제 것을 가져가십니까? 연실이 손을 멈췄습니다. 가져간 게 아니라 도와드린 겁니다. 도와달라 한 적 없습니다. 그럼 하십시오. 연실이 일어나 저쪽으로 갔습니다. 수련이 남은 콩을 혼자 쓸어 담았지요.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모라는 콩을 세고 있었습니다. 석대 2 후비였습니다. 그건 이제 그만해라. 콩을 삶는 것부터가 또 일이었습니다. 가마솥이 셋이었는데 불을 나눠봐야 했지요. 연실이 아궁이를 막고 모란이 물을 재고 수련이 콩을 넣기로 했습니다. 아씨, 콩을 반만 넣이소. 반이요? 한 번에 다 넣으면 안 익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련이 콩을 넣었습니다. 반이 아니라 전부 다 넣었지요. 아씨, 반을 넣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반입니까? 소쿠리에 반이 남았는데요. 서쿠리가 2개잖습니까? 마당에서 종금이 웃음을 참느라 돌아섰습니다. 결국 콩이 설익었습니다. 한 솥은 타고 한 솥은 물이 넘쳤지요. 성한 건 연실이 본 아궁이 하나뿐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광주대기 마당에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셋이 나란히 섰습니다. 얼굴에 검댕이 묻고 옷에 물이 튀고 머리는 헝클어졌지요. 수련아, 예, 콩을 얼마나 쏟았느냐? 석대 2홉입니다. 그건 또 어찌 아느냐? 모란이가 세어 주었습니다. 모라나, 예, 너는 콩만 세고 있었느냐? 세는 것도 일입니다. 일은 손으로 하는 것이다. 손도 썼습니다. 붙이는 손이요. 연실아, 예, 한 솥은 왜 태웠느냐? 그건 제가 안 봤습니다. 누가 봤느냐? 연실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솥은 수련이 맡았던 솥이었지요. 그런데 연실은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해라. 불이 샜습니다. 누가 불을 새게 했느냐? 제가요. 수련이 고개를 획 돌려 연실을 쳐다봤습니다. 연실은 앞만 보고 있었지요. 셋다 오늘 저녁은 없다. 예? 마당 쓸고 자거라. 광주대기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 셋만 남았지요. 한참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빗자루 소리만 났습니다.
그러다 수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뭘요? 그 솥은 제가 맡은 것이었습니다. 그랬습니까? 왜 거짓을 말하셨습니까? 연실이 빗자루를 세우고 수련을 봤습니다. 아씨. 예, 아씨는 오늘 처음으로 부엌에 서보신 거지요? 예, 처음 하는 사람이 태우는 건 총이 아닙니다. 그래도요. 그런데 아씨가 태웠다고 하면 아씨는 다시는 아궁이 앞에 못 앉습니다. 수련이 빗자루를 든 채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씨는 평생 불 못 붙입니다. 한 번 더 앉으시면 다음에는 붙습니다. 연실이 다시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수련이 그 등을 오래 봤지요. 그때 모란이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 셈은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해. 손해보는 건 그쪽인데요. 손에 좀 보면 어떠냐. 그러면 셈이 안 맞지 않습니까? 뭐라나. 예, 세상에는 셈 안 맞는 일이 더 많다. 모란이 그 말에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대꾸를 못한 건 이 집에 온 뒤로 처음이었지요. 그날 밤 셋은 각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련이 이불 속에서 한참 뒤척였습니다. 그러다 옆에 누운 모란에게 물었지요. 모라나, 예. 저 사람은 왜 저럽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셈이 안 맞는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두 아이가 한참 천장을 봤습니다. 그러다 모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말은 맞습니다. 무슨 말이요? 한 번 더 앉으면 붙는다는 말이요. 아씨, 내일 저랑 아궁이 앞에 앉읍시다. 모라나, 저는 불은 붙일 줄 압니다. 대신 아씨는 저한테 절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절이요? 저는 절을 하면 어른들이 웃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셈이 맞습니다. 두 아이가 처음으로 마주 보고 웃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건 웃음이었지요. 사흘 뒤 아침 부엌에서 일이 났습니다. 큰 솥에 국을 끓이던 중이었지요. 시제 손님 맞이 연습이라 하여 국을 100그릇 분량으로 잡은 참이었습니다. 수련이 처음으로 아궁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란이 옆에서 불씨 넣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지요. 밑에서부터요, 밑에서. 이렇게요? 그렇지요. 그러고 부채질을 살살. 살살. 더 살살. 이만큼요? 그건 너무 살살입니다. 수련이 부채질을 조금 세게 했습니다. 불이 확 살아났지요. 아이가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붙었습니다. 모라나, 붙었어요. 붙었네요. 제가 붙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수련의 얼굴이 발개져서는 손뼉을 쳤습니다. 태어나서 제 손으로 불을 붙인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불이 새지자 솥이 끓어 넘쳤습니다. 국물이 솥전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수련이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일어섰습니다. 어떡합니까? 솥뚜껑을 여셔야 합니다. 뜨거워서요. 솥이 기울었습니다. 부뚜막에 걸쳐 놓은 게 흔들린 것이지요. 수련의 얼굴 쪽으로 국물이 쏟아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비키이소. 연실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솥전을 밀어 세웠지요. 솥은 바로 섰습니다. 대신 연실의 손등에 국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연실아. 손. 연실이 손을 움켜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손등이 순식간에 벌겋게 부어올랐지요. 부엌이 뒤집어졌습니다. 종금은 그때 장독대에 있었고 하인들은 마당에 있었습니다. 부엌에 있는 건 새 아이뿐이었지요. 수련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아씨. 찬물만 좀. 아닙니다. 제가 압니다. 화상에는 된장입니다. 수련이 장독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된장을 한 주먹 퍼왔지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 아이가 남을 돕겠다고 나선 게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잘하고 싶어서 손이 떨린 것이지요.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발라드리겠습니다. 아씨, 그게... 유모가 그랬습니다. 대면 된장을 바르라고요. 수련이 연실의 손등에 된장을 발랐습니다. 조심조심 아주 정성껏 발랐지요. 그때 모란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그거 바르면 덧납니다. 수련의 손이 멈췄습니다. 예,
책에서 이렇습니다. 화상에는 찬물이지. 된장은 안 됩니다. 책이요. 우리 집에 의서가 몇 권 있습니다.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대인대에 장을 바르면 덧나고, 심하면 살이 썩는다고요. 부엌이 조용해졌습니다. 수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저는 그런 줄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씻어내는 게 낫습니다. 제가 잘못한 겁니까? 말은 다 맞았습니다. 그런데 말투가 틀렸지요. 뭐라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수련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연실이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나, 예, 책이 사람 손을 대어봤다띠까? 예? 네 책이 대인 손을 잡아봤냐고. 모란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씨는 지금 나 아프라고 바른 게 아니다. 그건 압니다. 그래도 덧나는 건 덧나는 겁니다. 그러면 덧나고 나서 말하면 되지 않느냐. 덧나고 나서 말하면 늦지요. 뭐라나, 예, 너는 옳은 말을 왜 그렇게밖에 못하느냐. 모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알아듣지 못했지요. 수련이 울먹였습니다. 씻어내겠습니다. 지금 당장요. 됐습니다. 예, 아씨가 정성껏 발라주신 겁니다. 그냥 두겠습니다. 하지만 아씨가 나 아프라고 발랐겠습니까? 수련이 그 말에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손에 된장이 묻은 채로 서서 울었지요. 연실이 성한 손으로 수련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울지 마이소. 국 넘칩니다. 국이 문제입니까? 국이 문제지요. 백그릇인데. 수련이 울면서 웃었습니다. 새 아이가 그렇게 부엌에 서 있었지요. 그런데 그날 밤 정말로 손이 덧났습니다. 연실이 잠결에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이 뜨거웠고 살이 부어올라 반들반들해졌지요. 아이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옆방에 수련이 자고 있었으니까요. 건넌방에서는 수련이 잠을 못 자고 있었습니다. 안 주무십니까? 예, 손 걱정하십니까? 예. 가 보시지요. 무슨 낯으로요. 모란이 이불을 젖히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아씨, 예, 아까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 모란이 말이 맞았지요. 말은 맞았는데 때가 틀렸습니다. 수련이 모란을 봤습니다. 저는 맞는 말을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건 저도 그리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까 연실이가 그럽디다 옳은 말을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모라나, 저는 아직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걸립니다. 두 아이가 나란히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이튿날 아침 종금이 연실의 손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괜찮습니다.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이리 내라. 종금이 연실을 우물가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고는 찬물을 한참 끼얹었지요. 그 다음에 부엌에서 참기름을 가져오고 광에서 누런 가루를 꺼내왔습니다. 그건 뭡니까? 대왕이다. 그건 또 어디서 났소? 큰 집 부엌에 없는 게 어디 있느냐. 종금이 참기름에 대왕가루를 개어 손등에 발랐습니다. 그러고는 무명천을 죽 찢어 손을 감쌌지요. 그때 수련이 우물가로 왔습니다. 밤새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할멈, 예. 아씨. 제가 그랬습니다. 압니다. 제가 된장을 발랐습니다. 그것도 압니다. 수련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종금이 놀라서 손을 내저었지요. 아이고, 아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를 야단쳐 주십시오. 야단은 무슨 야단입니까? 제가 몰라서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종금이 무명천을 다 감고 나서 수련을 일으켰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씨, 모르는 건 흉이 아닙니다. 예, 모르면서 묻지 않는 게 흉이지요. 수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씨는 오늘 하나 아셨지요. 대인대에 된장을 바르면 안 된다는 것을요. 예, 그럼 됐습니다. 하나 알았으니 하나는 겁니다. 할멈. 예.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수련이 그 말을 입 밖에 낸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글씨는 쓸 줄 압니다. 절도 할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뿐입니다. 불도 못 붙이고 나물도 모르고 대인 손도 못 고칩니다. 그러시겠지요. 저는 15인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종금이 수련의 손을 잡았습니다. 곱고 하얀 손이었지요. 아씨,
이 손이 아무것도 못하는 손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손입니까? 안 해본 손이지요. 수련이 그 말에 또 울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 집에 와서 참 많이 울었지요. 그날 낮에 모란이 부엌으로 왔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종이 한 장을 연실 앞에 툭 놓고 갔지요. 이게 뭐냐? 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가봐야겠습니다. 아씨한테 절 배우기로 했습니다. 모란이 나가 버렸습니다. 연실이 종이를 폈지요. 거기에는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대인대에 좋은 약재 이름이 12개, 그 아래에 쓰는 법이 적혀 있었지요. 밤새 의서에서 옮겨 적은 것이었습니다. 할멈, 왜? 이거 좀 읽어주이소. 종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읽어달라니. 제가 업문을 잘 못 봅니다. 부엌이 조용해졌습니다. 너 글을 못 읽느냐? 이름 석천에 씁니다. 그것뿐이냐? 어머니 돌아가시고 산에만 다녔으니까요. 종금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실이 머쓱하게 웃었지요. 뭐 어떻습니까? 산에서는 그리 소용없습니다. 여기는 산이 아니다. 그리고 그 말이 그날 저녁에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광주댁이 연실에게 심부름을 시킨 것이지요. 이 봉지를 약방에 갖다 주고 이 종이에 적힌 것을 받아오너라. 예, 종이 잃어버리지 마라. 예. 연실이 종이를 들고 약방에 갔습니다. 그러고는 약방 주인 앞에서 종이를 내밀었지요. 이거 주십시오. 어느 것 말이냐? 거기 적힌 거요. 여기 3가지가 적혀 있는데 어느 것부터 싸줄까? 아무거나. 약방 주인이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연실의 얼굴이 붉어졌지요. 결국 연실은 3가지 중 2가지만 받아왔습니다. 그것도 하나는 다른 것이었지요. 광주댁 앞에서 봉지를 풀었을 때 마루에 있던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약이요. 내가 적어준 건 이게 아니다. 비슷한 걸로 주던데요? 비슷한 게 어디 있느냐 약이다. 죄송합니다. 종이를 보여주고 받아오라 했지 않느냐.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게 왔느냐? 연실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말을 해라. 제가 못 읽습니다. 마루가 조용해졌습니다. 무어라? 글을 못 읽습니다. 광주댁이 한참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마당에 있던 하인들이 서로 눈치를 봤지요. 15이나 먹어서 예, 한자도 못 읽느냐? 이름 석천에 씁니다. 그게 무슨 자랑이냐? 자랑이라 한 적 없습니다. 말대꾸를 하는구나. 물러가라. 연실이 인사하고 물러났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부엌으로 가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글도 못 읽는데 산에서만 컸다더니 저러니 소문이 나지. 연실이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들어가서야 벽에 등을 대고 미끄러지듯 앉았지요. 그러고는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 집에 온 뒤로 처음으로 그렇게 앉았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부엌 뒷방문이 살그머니 열렸습니다. 모란이 종이 뭉치와 몽당붓을 들고 서 있었지요. 자십니까? 안 잡니다. 나오시지요. 어디를요? 곳간 뒤요. 연실이 따라 나갔습니다. 곳간 뒤에 등잔이 하나 놓여 있었지요. 모란이 그 앞에 종이를 폈습니다. 앉으십시오. 뭐 하게? 가르쳐 드리려고요. 됐다. 왜요? 창피해서. 모란이 붓을 종이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요, 절을 못합니다. 그건 아까 들었다. 열렛 먹도록 절을 못해서 어른들이 다 웃습니다. 그래서 아씨한테 배웁니다. 그래서 저는 창피해서 안 배우면 평생 못합니다. 연실이 모란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앉으십시오. 연실이 앉았습니다. 모란이 종이에 크게 글자를 하나 썼지요. 이건 산입니다. 산이요? 예, 산. 산이 이렇게 생겼습니까? 그렇게 생겼습니다. 연실이 붓을 받아 들고 그 글자를 따라 그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획이 삐뚤어졌지요. 잘하십니다. 삐뚤어졌는데. 첫 글자는 다 삐뚤어집니다. 네 첫 글자도 삐뚤어졌냐? 저는 안 삐뚤어졌습니다. 야, 농입니다. 연실이 픽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붓을 잡았지요. 한각쯤 지나 연실이 물었습니다. 뭘 하나? 예, 이거 공짜냐?
아닙니다. 그럴 줄 알았다. 대신 저한테 산에서 길 찾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산길은 왜? 저는 한양에 갈 겁니다. 연실이 붓을 놓고 모란을 쳐다봤습니다. 쟤를 3개 넘어야 하는데 저는 길을 모릅니다. 혼자 가게? 예, 14시. 14시면 갈 수 있습니다. 셈은 다 해뒀습니다. 연실이 한참 모란을 봤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지요. 그럼 셈이 맞는다. 예? 네가 나한테 글을 가르치고 내가 너한테 산을 가르치면 셈이 맞잖냐? 모란이 처음으로 씩 웃었습니다. 그러네요. 셈이 맞습니다. 그날부터 두 아이는 밤마다 곳간 뒤에서 만났습니다. 등잔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하나는 글자를, 하나는 산길을 가르쳤지요. 그리고 사흘째 되던 밤, 등잔 앞에 사람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저도 껴도 됩니까? 수련이 이불을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아씨가 여기 왜 오셨습니까? 저도 배울 게 있어서요. 무엇을 배우십니까? 불 붙이는 법이요. 그건 여기서 못 배웁니다. 아궁이에 가야죠. 아, 그렇습니까? 수련이 머쓱해서 돌아서려는데 연실이 붙잡았습니다. 앉으십시오. 예, 밤에 글 배우다 보면 배가 고픕니다. 아씨가 부엌에서 뭐 좀 가져오이소. 제가요? 예, 그것도 배우는 겁니다. 수련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한참 만에 돌아왔지요. 손에 든 건 식은 밥 한 덩이와 김치 한 조각이었습니다. 이것밖에 못 찾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새 아이가 등잔 앞에 둘러앉아 식은 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게 셋이 처음으로 같이 먹은 밥이었지요. 시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주댁이 새 아이에게 장을 봐 오라 시켰지요. 목록이 길었습니다. 마른 명태 20마리, 밤 2돼, 대추 1돼, 참기름 2병, 무명 10자였습니다. 엽전은 열량이다. 셈은 모란이가 하고 짐은 연실이가 지고 값은 수련이가 물어라. 제가요? 그래 양반집 딸이 물으면 상인이 함부로 못 부른다. 세 아이가 함께 대문을 나섰습니다. 나란히 걸어서 나가는 건 그날이 처음이었지요. 소정골 장은 닷새마다 섰습니다. 그날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영태부터 갑시다. 제일 무거우니 마지막에 사는 게 낫겠습니다. 아니, 마지막에 사면 좋은 게 다 팔립니다. 그러니 먼저 사서 연실이가 지고 다니면 됩니다. 말이 왜 이리 기냐? 샘을 소리 내어 하는 겁니다. 속으로 해라. 속으로 하면 틀립니다. 영태전 앞에 섰습니다. 상인이 새 아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지요. 영태 20마리에 2냥 다 돈이요. 2냥 다 돈이요. 그렇소. 요새 바다가 험해서 값이 뛰었소. 수련이 고개를 끄덕이며 돈주머니를 열려 했습니다. 그때 모란이 소매를 잡았지요. 잠깐만요. 이 아이는 또 뭐요? 닷새 전에 여기서 명태 20마리가 2냥이었습니다. 그건 그때 값이고. 닷새 만에 닷돈이 뛰었으면 한 마리에 2푼 반씩 오른 겁니다. 바다가. 그새 그렇게 험했습니까? 상인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어린 것이 셈을 하네. 샘은 어린 것도 합니다. 그때 연실이 명태 두름을 들어보더니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아저씨, 또 뭐냐? 이거 아래쪽 것은 다른 두rum이지요. 무슨 소리냐? 위에 8마리는 마른 지 얼마 안 됐는데 밑에 것들은 솔이 미끈합니다. 오래 놔둔 걸 밑에 깔았지요.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이 계집애가 어디서 억지를. 뒤집어 보면 압니다. 상인이 대꾸를 못했습니다. 그때 수련이 앞으로 나섰지요. 수련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아주 반듯하게 말했습니다. 주인장, 예, 아씨. 이 물건은 한 시댁 시제에 올라갑니다.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시제상에 오른 명태가 상했다는 말이 돌면 그 말이 어디까지 갈지는 주인장이 더 잘 아시겠지요. 상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값을 다시 부르시겠습니까? 두 냥에 드리겠습니다. 아니, 한 냥 다 도네요. 좋은 두름으로 새로 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련이 곱게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러고는 세 걸음쯤 걷다가 연실의 소매를 붙잡았지요. 저 잘했습니까? 아씨, 예, 손이 떨리십니다. 떨립니다. 아주 많이요. 그런데 얼굴은 하나도 안 떨렸습니다.
정말입니까? 관을 쓴 어른 같았습니다. 새아이가 장터 한복판에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요. 돌아오는 길에는 셋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연실이 명태 두름을 지고 모란이 밤 자루를 안고 수연이 참기름 병을 들었습니다. 오늘 엽전 두냥 서돈이 남았습니다. 남은 건 어쩌냐. 마님께 돌려드려야지요. 그건 그렇지. 그런데 예, 아씨. 엿을 사면 안 됩니까? 두 아이가 동시에 수련을 쳐다봤습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못할 말을. 사지요. 안 됩니다. 남은 돈은 마님 것입니다. 한 푼짜리 엿 3개다. 그럼 셈이 맞습니다. 새 아이가 엿을 하나씩 물고 걸었습니다. 수련이 엿을 처음 먹어본다고 했지요. 그 말에 연실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15 되도록 엿을 안 먹어봤소? 단 것은 이가 상한다고요. 아이고. 이상하기 전에 연맛은 알아야지요. 새 아이가 또 웃었습니다. 그날 돌아오는 10리 길이 하나도 안 멀었습니다. 며칠 뒤 새 아이가 큰일을 저질렀습니다. 승원이 방에서 하도 답답하다고 해서 셋이 아이를 몰래 데리고 나간 것이지요. 도련님, 업히십시오. 연실아, 어디 가는데? 가보면 압니다. 들키면 셋 다 쫓겨납니다. 그래도 가겠습니다. 아씨가 제일 겁이 많은 줄 알았는데요. 저도 놀랐습니다. 넷이 뒷담을 넘어 개울로 갔습니다. 연실이 승원을 업고 모란이 망을 보고 수련이 뒤에서 이불을 들고 따라갔지요. 개울물이 맑았습니다. 연실이 승원을 바위에 앉히고 버선을 벗겼습니다. 발 담그십시오. 차가운데. 차가우니 좋은 겁니다. 승원이 발을 물에 담갔습니다. 그러고는 눈이 동그래졌지요. 차갑다. 그렇지요. 발끝부터 살아납니다. 승원이 발을 첨벙거렸습니다. 물이 튀어 수련의 치마를 적셨지요. 어머, 미안합니다, 아씨. 아닙니다. 더 하십시오. 수련이 치마를 걷어 올리고 제 발도 물에 담갔습니다. 그러고는 소리를 질렀지요. 차갑습니다. 모란아, 너도 담가라. 저는 됐습니다. 담가. 연실이 모란을 물가로 끌었습니다. 모란이 버티다가 결국 발을 담갔지요. 그러고는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차기는 하네요. 넷이 개울에서 반각을 놀았습니다. 승원이 그날 얼마나 웃었는지 웃다가 기침을 하고 기침하다가 또 웃었습니다. 연실아, 예. 나 오늘 하나도 안 아프다. 그럼 됐습니다. 내일도 데리고 나와줄래? 내일은 안 됩니다. 왜? 오늘 들가서 벌 살 거니까요. 안 들켰는데? 들킵니다. 정말로 들켰습니다. 담을 넘어 들어오는데 마당에 등불이 켜져 있었지요. 광주대기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거기네. 아이고. 그날 밤 새 아이가 마당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승원은 방으로 끌려 들어갔지요. 자정까지 꿇어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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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대기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 달이 떴지요. 한각쯤 지나자 무릎이 저려왔습니다. 다리가 저립니다. 조금씩 흔드십시오. 티 안 나게. 그거 들키면 반각도 붙습니다. 안 들키게 하면 되지. 셋이 몰래 무릎을 들썩였습니다. 그러다 수련이 피구 섰지요. 저는 벌을 서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요? 예, 벌 설리를 한 적이 없어서요. 그럼 오늘이 처음이네. 예, 처음입니다. 어떻습니까? 수련이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릎은 아픈데 마음은 안 아픕니다. 셋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벌을 자주 썼습니다. 네가? 아버지가 셈을 잘못 잡으신 걸 제가 남 앞에서 짚었더니 사흘을 광에 가뒀습니다. 그건 네 잘못이 아니잖냐.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뭘. 맞는 말도 자리를 봐야 한다는 것을요. 연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서 나한테 종이로 사과했구나. 무슨 소리입니까? 약재 이름 적어준 거. 그건 그냥 적은 겁니다. 방세 적었더만. 등장 기름 값이 아까웠습니다. 고맙다. 모란이 대답을 안 했습니다. 대신 무릎을 조금 더 세게 흔들었지요. 그때 수련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이 좋았습니다.
배울이요? 예, 그리고 장터도요. 아씨가 그날 아주 무서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할 줄 몰랐습니다. 어디서 배우셨소?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셋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투로 사람을 참 잘 움직이십니다. 좋은 거네요. 좋은 것이겠지요. 아씨!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련이 입을 닫았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렸지요. 그날 밤 아이는 그 말을 더 하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되자 종금이 나와 셋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라 그만하면 됐다. 할멈, 마님은요? 안에서 다 보고 계셨다. 그런데 왜 안 나오십니까? 나오면 벌이 안 되니까. 종금이 새 아이에게 따뜻한 물을 한 그릇씩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 무엇입니까? 도련님이 오늘 저녁을 2그릇 드셨다. 새 아이가 서로를 봤습니다. 그러고는 셋이 동시에 웃었지요.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광주댁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집 안주인이 부엌에 발을 들이는 건 아주 드문 일이었지요. 연실아, 예, 마님. 어제 개울에 데려간 게 내 생각이냐? 예. 셋이 같이 갔는데 왜 내 생각이라 하느냐? 제가 업고 갔으니까요. 광주댁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어젯밤에 잠을 잘 잤다. 다행입니다. 6달 만이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죽을 한 그릇 다 먹었다. 연실이 손을 멈췄습니다. 연실아, 예. 내 손이 야무지다. 부엌이 조용해졌습니다. 종금이 아궁이 앞에서 고개를 들었지요. 마님, 왜? 그 말씀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됩니까? 무어라? 못 들은 것 같아서요. 광주댁이 어이가 없다는 얼굴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돌아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손이 야무지다고 했다. 예! 연실이 그 자리에서 펄쩍 뛰었습니다. 종금이 웃으며 부직갱이로 아이 등을 툭 쳤지요. 광주댁이 부엌을 나가면서 혼잣말처럼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소문이란 게 참. 그 말을 끝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광주댁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한 뼘쯤 움직인 건 사실이었지요. 그런데 그 순간 마당 담장 밖에 사람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이씨 진사댁 봉화댁이었습니다. 딸을 보러 왔다가 부엌 쪽에서 나는 소리를 들은 것이지요. 봉화댁은 대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한참 서 있다가 조용히 돌아섰지요. 그날 저녁 이씨 진사댁 사랑방에 사람이 하나 불려왔습니다. 한시댁 행랑아범 우보였습니다. 자네 장터 노름판에 진 빚이 얼마인가? 우보의 낯빛이 변했습니다. 그건 어찌? 나는 사람을 부를 때 먼저 알아보고 부르네. 마님, 자네가 그 집 행랑을 몇 해봤는가? 12 해봤습니다요. 그럼 그 집 안채 사정을 훤히 알겠구먼. 그야 뭐, 봉화댁이 엽전 꾸러미를 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보의 눈이 그쪽으로 갔지요. 많이도 아니고 10냥일세. 마님, 저는 그런 건 그 집 마님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밥을 먹는지 그거만 나한테 알려주면 되네. 그거야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게 뭐 나쁜 일인가? 우리는 사돈들 사이 아닌가? 우보가 한참 상을 보다가 엽전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봉화댁은 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소정골 객주였지요. 산 미턱벤의 문서를 갖고 있다지. 어찌 아셨습니까? 얼마인가? 이자까지 20냥입니다. 내가 사겠네. 객주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집은 갚을 형편이 못 됩니다. 문서를 사봐야 손해십니다. 봉화댁이 웃었습니다. 나는 돈을 받으려고 사는 게 아닐세 사람 하나를 주려고 사는 걸세. 객주가 그 말뜻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저 엽전을 세어받고 문서를 내주었지요. 그날 밤부터 산 밑 초가의 빈 문서는 봉화댁의 궤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밤 승헌이 알았습니다. 아이가 새벽까지 식은땀을 흘렸지요. 낮에 아무 일도 없던 날이었습니다. 의원을 부를까? 약을 한번 걸러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무슨 소리냐? 아플수록 약을 세게 써야지. 종금이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새벽 약탕기가 2번 올라갔지요.
아이는 이래쯤 좋아지다가 하룻밤에 도로 주저앉았습니다. 2해 동안 늘 그랬지요. 그로부터 닷새 뒤였습니다. 아침에 광주댁이 경대를 열었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종금아, 예, 여기 있던 은비녀가 안 보인다. 어느 것 말입니까? 혼례 때 받은 것이다. 종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비녀는 값도 값이었지만 이 집에서 광주댁이 처음으로 받은 물건이었지요. 안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인들이 방마다 돌며 뒤졌지요. 광주댁은 마루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당 쪽에서 우보의 목소리가 났습니다. 마님, 여기 있습니다요. 우보가 뒷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부엌 뒷방이었지요. 손에 은비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불 밑에 있었습니다요.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연실이 우물가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고 마당으로 걸어왔지요. 그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내 방 이불 밑이다. 제 방이요? 그래, 연실이 우보를 쳐다봤습니다. 우보가 눈을 피했지요. 연실아, 예, 할 말이 있느냐? 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찌 내 이불 밑에 있느냐? 그건 저도 모릅니다. 모른다는 말로 되겠느냐? 연실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모른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대문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무슨 일입니까? 봉화댁이었습니다. 마침 맞게도 그날 아침에 약재를 들고 온 것이지요. 아니, 집안일일세. 비녀를 잃으셨다고요? 어찌 알았는가? 들으면서 들어왔습니다. 봉화댁이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그러고는 연실을 보더니 아주 안타깝다는 얼굴을 했지요. 형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산미턱벤의 사정을 형님도 아시지요? 알지. 그 집 빈문서가 제 궤에 있습니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연실이 고개를 획 들었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난달에 객주한테서 샀네 이자까지 20냥일스. 왜 그걸 마님이 삽니까? 딱 해서 샀지. 객주가 문서를 들고 있으면 집을 뺏길 판이었으니까. 봉화댁이 광주댁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형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이 아이한테 20냥이 급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연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 문서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몰랐다면 다행이고 진짜 몰랐습니다. 나는 자네를 나무라는 게 아닐세. 다만 사람이 급하면 눈이 어두워지는 법이라고.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마당에 떨어지는 순간 연실을 보는 눈이 전부 바뀌었지요. 그때 건넌방 문이 열렸습니다. 모란이 나왔습니다. 손에 종이 뭉치를 들고 있었지요. 마님, 무엇냐? 연실이는 아닙니다. 내가 그걸 어찌 아느냐? 이 집 물건이 나가는 걸 제가 다 세웠기 때문입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어라? 제가 이 집에 온 날부터 적은 국간 물목입니다. 쌀 몇 섬, 콩 몇 말, 무명 몇 필, 약값 얼마, 너 지금 다 적었습니다. 모란이 종이를 폈습니다. 광주댁의 얼굴이 붉어졌지요. 남의 집 곳간을 몰래 세웠단 말이냐? 몰래 센 게 아니라 눈에 보여서 셌습니다. 그게 몰래다. 마님, 그건 나중에 벌하시고 먼저 이것부터 보십시오. 모란이 종이 한 장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붓끝이 한 줄을 짚었지요. 이 집 약값이 한 달에 40냥씩 나갑니다. 그게 어쨌다는 것이냐? 약방값으로 치면 20냥이면 되는 양입니다. 봉화댁의 얼굴에서 웃음이 잠깐 사라졌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누가 20냥을 더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집에서 돈이 새는 건 비녀 하나가 아닙니다. 뭐라나? 예, 그만해라. 마님. 그만하라 했다. 광주댁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당이 쩌렁 울렸지요. 이 집 안주인은 그날 2가지를 한꺼번에 들었습니다. 곁에 둔 아이가 도둑이라는 말과 자기 집 곳간에 구멍이 났다는 말이었지요. 사람은 한 번에 2가지 나쁜 소식을 들으면 덜 아픈 쪽부터 믿습니다. 내가 뭔데 이 집셈을 하느냐? 셈이 틀렸으니 말씀드린 겁니다.
너는 이 집 며느리감으로 온 게 아니냐? 며느리감이 시험이 곳간을 세느냐? 그럼 세지 않는 며느리가 좋은 며느리입니까? 모라나, 모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천천히 종이를 접었지요. 알겠습니다. 무엇을 알겠다는 것이냐? 마님, 무엇냐? 저는 이 집에 와서 처음으로 셈을 한다고 매를 안 맞았습니다. 광주댁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흉이라 하시니 저는 이 집에 안 맞습니다. 모란이 절을 했습니다. 수련에게 배운 그 절이었지요. 이번에는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마님 2달차 얻어먹었습니다. 모라나, 제 몫이 셈은 다 채웠습니다. 모란이 건넌방으로 들어가 보따리를 쌌습니다. 나오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았지요. 수련이 대문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모라나, 예, 가지 마십시오. 아씨, 제가 마님께 빌겠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모란이 수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아이가 남의 손을 먼저 잡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아씨, 제가 절 하나는 제대로 배웠습니다. 모라나, 그리고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예, 아씨는 그 약을 언제부터 다리셨습니까? 수련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 집에 온 날부터요. 누가 그리하라 하셨습니까? 어머니가요. 모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더 묻지 않았지요. 아씨, 몸 조심하십시오. 모란이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나가기 전에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건넌방괴 밑에 그동안 적어 온 셈을 담은 종이 뭉치를 밀어 넣어 둔 것이지요. 그날 오후 연실이 쫓겨났습니다. 광주댁이 마루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엌 아이는 오늘로 그만이다. 마님, 종금아, 내가 들인 아이다. 내가 데리고 나가라. 비어가 나온 것이 그 아이 방이라 해도 넣은 사람이 그 아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럼 누가 넣었단 말이냐? 그걸 찾자는 겁니다. 찾는 동안 도둑을 곁에 두란 말이냐? 마님, 아이가 안에 누워있다. 그 방 곁에 도둑을 두란 말이냐고 물었다. 종금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 집 안주인의 무서움은 늘 거기서 나왔지요. 아들 이야기가 나오면 아무도 못 이겼습니다. 연실이 보따리를 쌌습니다. 들어올 때와 똑같이 옷 한 벌, 집신 한 켤레였지요. 그리고 벽에 걸어둔 낡은 무명 주머니를 내려 품에 넣었습니다. 그때 종금이 부엌에서 나와 연실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 주었습니다. 2달 품삯이었지요. 받아라. 아이맘, 내가 일한 값이다. 이건 마님도 못 물은다. 마당을 가로질러 나오는데 하인들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요. 대문 앞에서 연실이 돌아섰습니다. 마님, 무엇냐? 저 안 얹었습니다. 그만 가라. 한 번만 제 얼굴을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광주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고는 연실의 얼굴을 봤지요. 내가 내 얼굴을 못 봐서 이러는 줄 아느냐? 예, 그런 줄 압니다. 마님은 제 등만 보셨습니다. 광주댁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2달 밥해 먹여주셔서 고맙습니다. 도련님한테는 인사 못 드렸다고 전해주십시오. 연실이 절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연실아, 승헌이었습니다. 아이가 맨발로 마루를 뛰어나왔지요. 연실아, 가마. 승원아, 연실이 안 그랬어요. 어머니, 연실이 안 그랬다니까요. 방에 들어가거라. 안 들어갑니다. 승헌이 마당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다 대돌에 걸려 넘어졌지요. 아이가 마당에 엎어졌습니다. 승원아, 연실이 뛰어와 아이를 일으켰습니다. 도련님 다치셨습니까? 연실아, 가지 마. 가야 합니다. 싫어. 도련님, 승헌이 연실의 소매를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13살 먹은 아이가 그렇게 우는 걸 이 집 사람들이 처음 봤지요. 연실이 아이 손을 하나씩 폈습니다. 도련님 약속 하나만 하십시오. 무슨 약속? 밥 잘 드십시오. 연실아. 그리고요, 응. 어디가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십시오. 참지 마시고요. 말해도 안 믿어주는데. 연실이 그 말에 잠깐 멈췄습니다. 그럼 될 때까지 말하십시오. 연실이 일어섰습니다.
그러고는 대문을 나갔지요. 승헌이 마당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광주댁이 아이를 안아들었지요. 그런데 아이가 어미 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늘 남의 말만 믿습니까? 광주댁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사흘 뒤 이씨 진사댁 안방에서 봉화댁이 약봉지를 싸고 있었습니다. 수련아, 예, 어머니, 이걸 가져가거라. 이게 무엇입니까? 도련님 약에 한 첩씩 같이 넣어 다려라. 약이 또 바뀝니까? 몸이 약해졌으니 더 세게 써야지. 수련이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웬일인지 한 가지를 더 물었지요. 어머니, 왜? 도련님이 요새 약을 드시고 나면 손발이 저리다 하십니다. 봉화댁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게 낫는 징조다. 낫는 징조입니까? 그래 막힌 것이 뚫리려니 저린 게지. 그렇습니까? 수련아, 예, 묻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수련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그날부터 승헌의 약이 달라졌습니다. 한 첩이 더 들어간 약이었지요. 수련은 그것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다렸습니다. 정성껏, 아주 정성껏 다렸습니다. 닷새째 되던 밤이었지요. 승헌이 약을 먹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자정 무렵에 아이가 헛것을 봤지요. 어머니, 저기 물이 있습니다. 승헌아, 물이 자꾸 올라옵니다. 얘야, 승헌아. 승헌의 몸이 뻣뻣해졌습니다. 손발이 얼음장 같았고 입술이 파래졌지요. 아이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집이 뒤집어졌습니다. 하인들이 밤길에 등을 들고 뛰었고 박 의원이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박 의원이 아이 맥을 짚더니 얼굴이 굳었지요. 이게 무슨 맥입니까? 어떻습니까, 의원님? 마님, 이건 병이 깊어진 맥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기가 눌린 맥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박 의원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도 확신이 서지 않았던 것이지요. 오늘 드신 약을 좀 봅시다. 수련이 약탕기를 가져왔습니다.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요. 박 의원이 찌꺼기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러고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건 12첩이 아닙니다. 예? 13첩입니다. 한 가지가 더 들었습니다. 무엇이 더 들었습니까? 그게 저도 모르겠습니다. 박 의원이 손을 털었습니다. 이 늙은 의원은 그날 밤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요. 새벽이 되도록 승헌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산 밑 초가에서는 연실이 잠을 못 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잠이 안 옵니다. 쫓겨나서 그러느냐? 그게 아니라요. 연실이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그 집 약탕기 냄새요. 약탕기 냄새가 왜? 제가 2달 동안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쓴 냄새 위에 매캐한 게 하나 얹혀 있었죠. 그런데 그게 마지막 열흘쯤부터 부쩍 짙어졌습니다. 덕배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연실아, 예, 내 어미가 그런 냄새를 뭐라 했는지 아느냐? 모릅니다. 독 냄새라 했다. 연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연실이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 초입에 어머니 무덤이 있었지요. 봉분이 작고 낮았습니다. 비석도 없었습니다. 연실이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품에서 낡은 무명 주머니를 꺼냈지요. 어머니, 주머니 끈을 풀었습니다. 안에는 마른 약초가 몇 줌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걸 이름도 모르고 다녔소. 연실이 약초를 하나씩 손바닥에 놓아봤습니다. 어릴 적에 어머니가 손에 쥐어주면서 하던 말들이 떠올랐지요. 이건 배에 아플 때, 이건 열날 때, 이건 부었을 때, 그리고 하나가 있었습니다. 검고 마른 뿌리 조각이었습니다. 다른 것과 따로 종이에 쌓여 있었지요. 어머니가 그것만은 손에 쥐어주지 않았습니다. 멀찍이 놓고 이렇게 말했지요. 이건 만지지 마라. 이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연실이 그 뿌리 조각을 종이째 들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매캐했습니다. 어머니, 연실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냄새였소.
바로 그때 산 아래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연실아, 연실아. 종금이었습니다. 60 가까운 노인이 산길을 뛰어 올라오고 있었지요. 숨이 턱에 차서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도련님이, 할멈, 숨부터 쉬소. 밤새 못 깨어나신다. 연실이 주머니를 움켜쥐었습니다. 할멈, 왜? 그 약 아직 남았습니까? 약이라니. 어젯밤에 달인약 찌꺼기요. 그거 버렸습니까? 그건 왜? 안 버렸으면 지금 가야 합니다. 연실이 벌떡 일어나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시댁 대문 앞에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밤새 등불이 꺼지지 않은 집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담 밖에 서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를 연실이 헤치고 들어갔습니다. 비켜주십시오. 어라, 저는 쫓겨난 애 아니냐. 저 낯짝에 여길 왜 와. 연실이 대문 앞에 섰습니다. 우보가 팔을 벌려 막았지요. 들어가지 마라. 비키이서 마님이 못 들이게 하셨다. 비키라 했습니다. 그때 안에서 광주댁이 나왔습니다. 밤을 새운 얼굴이었지요.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무슨 낯으로 여기를 왔느냐? 마님, 가라. 도련님, 약 찌꺼기 아직 안 버렸죠? 광주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왜 묻느냐? 한 번만 냄새를 맡게 해주십시오. 무어라? 그것만 하고 가겠습니다. 문턱도 안 넘겠습니다. 마당에서 맡겠습니다. 내가 의원이냐? 아닙니다. 그럼 물러가라. 마님, 연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담박 사람들이 놀랐지요. 저를 도둑이라 하셔도 좋습니다. 다시 쫓아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방에 누워 계신 분은 13살입니다. 광주댁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한 번만 맡겨주십시오. 아니면 저는 평생 그 냄새를 못 잊습니다. 그때 종금이 뛰어나왔습니다. 마님 들이십시오. 종금아, 30세 동안 제가 마님께 뭘 청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지. 오늘 하나 청합니다. 들이십시오. 광주댁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옆으로 비켰지요. 마당까지다. 연실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부엌 뒤 잿더미에 약찌꺼기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연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그러고는 젖은 찌꺼기를 손으로 헤쳤습니다. 한 줌을 집어 코에 댔습니다. 맞습니다. 무엇이 맞다는 것이냐? 연실이 품에서 낡은 무명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종이에 싼 검은 뿌리 조각을 꺼냈지요. 그리고 그것을 찌꺼기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거랑 같은 냄새입니다. 박 의원이 마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고는 두 개를 번갈아 맡아봤지요. 늙은 의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달인 찌꺼기는 냄새가 섞여 견줄 것이 없으면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무엇입니까? 부자라는 약재입니다. 부자라니. 그게 무엇입니까? 밭꽃 뿌리를 이르는 말입니다. 열을 내고 기를 돌리는 데 쓰지요. 손발이 찬 사람한테는 아주 잘 듣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양이 문제입니다. 박 의원이 찌꺼기를 손바닥에 펴 놓았습니다. 이건 넣어야 할 양의 몇 곱절입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약이 되는 양과 해가 되는 양이 종이 한 장 차이인 약재입니다. 이건 그 선을 한참 넘었습니다. 의원님, 그럼 우리 아이가 2해 동안 이걸 조금씩 드셨습니다. 광주댁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해요. 조금씩 넣으면 병이 낫지 않습니다. 나을만 하면 도로 주저앉지요. 그러다 요 며칠은 양을 확 늘렸습니다. 누가? 그건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때 연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약은 부엌에서 달았습니다. 그래서. 약재는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넣었느냔 말이다. 마님, 종금이 마루로 올라갔습니다. 그러고는 걷는 방으로 들어갔지요. 한참 만에 종금이 종이 뭉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모란이가 두고 간 것입니다. 그건 또 무엇이냐? 그 밑에 있었습니다. 종금이 종이를 폈습니다. 광주댁이 그 앞에 앉아 한 줄 한 줄 짚어갔지요. 거기에는 모란이 이 집에 온 날부터의 물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와 물목과 값이었지요. 그리고 약값 줄이 따로 있었습니다. 한 달에 40냥. 그렇습니다.
약방 값은 20냥이라 했지. 모란이가 그랬지요. 그럼 20냥은 어디로 갔느냐?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사람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제 너머 주막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손에 서찰이 하나 들려 있었지요. 한시댁 마님께 전하라 했습니다요. 누가 보냈느냐? 조씨 서리대 가시라 하셨습니다요. 한양 가는 길에 주막에 들러 막히셨습니다. 광주댁이 서찰을 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님, 떠나는 사람이 참견하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곳간샘에서 약값 20냥이 2해째 세고 있습니다. 약방장부를 보시면 한시댁 이름으로 달린 값과 실제로 받아간 값이 다를 것입니다. 그 값을 받아간 사람은 심부름꾼 두칠입니다. 그리고 두칠에게 값을 치른 집은 약방이 아니라 다른 집입니다. 저는 그 집 이름을 적지 않겠습니다. 마님께서 제 눈으로 보셔야 믿으실 테니까요. 광주댁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보야, 예, 마님. 약방에 가서 두칠이를 데려오너라. 그게 어서. 우보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광주댁이 그 얼굴을 봤습니다. 우보야, 마님, 저는 비녀를 어디서 찾았다고 했느냐? 이불밑입니다요. 누구 이불미? 우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마당이 뒤집어졌습니다. 이씨 진사댁 마님이 제 노름빚을 아셨습니다요. 그거 갚아 주마하시길래 안채 사정만 알려드렸습니다요. 그러다 비녀를 갖다 놓으라 하셔서. 이씨 진사댁이라 했느냐? 예. 그리고 두칠이도 그 댁에서 삭슬 받습니다요. 제가 2번 받습니다요. 광주댁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으로 봉화댁이 들어왔습니다. 형님, 도련님이 어떠십니까? 봉화댁이 마당을 가로질러 오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마당 공기가 이상했으니까요. 무슨 일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광주댁이 봉화댁을 봤습니다. 자네가 대준 약재 말일세. 예, 어느 약방에서 받았는가? 소정골 약방이지요. 값은 얼마였는가? 그거야 형님이 다 내셨지 않습니까? 내가 40냥을 냈네. 그러셨지요. 약방은 20냥을 받았다는데. 봉화댁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러고는 곧 웃었지요. 형님, 그건 약방에 물으실 일이지 저한테 물으실 일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만 더 묻겠네. 광주댁이 약봉지 싸개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에 약재 이름이 적혀 있는 그 종이었지요. 이 글씨가 누구 글씨인가? 우리 수련이 글씨입니다. 그렇지, 자네가 그리 말했지. 광주댁이 마루 쪽을 봤습니다. 수련아, 수련이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약탕기를 지킨 아이였지요. 얼굴이 종이장 같았습니다. 예, 어머님. 이리 오너라. 수련이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글씨가 내 글씨냐? 수련이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봤습니다. 아주 오래 봤지요. 아닙니다. 봉화댁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수련아, 이건 제 글씨가 아닙니다.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제 글씨는 이렇게 안 씁니다. 수련이 종이에 한 글자를 짚었습니다. 저는 이 획을 아래로 내려긋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옆으로 뻗었습니다. 붓이 달라서 그런 게지. 어머니, 수련이 소매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불 밑에 넣어두었던 그 서찰이었지요. 이건 어머니께서 저한테 보내신 서찰입니다. 수련이 2장을 나란히 폈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2 종이의 글씨가 같았습니다. 획이 옆으로 뻗은 것까지 똑같았지요. 수련아, 어머니가 쓰셨습니다. 얘가 지금 제 어미를. 어머니, 수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그런데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2달 동안 그 약을 다렸습니다. 얘가 왜 이러느냐? 제 손으로요. 수련아, 그만하거라. 도련님이 손발이 저리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여쭈었습니다.
어머니가 낳는 징조라 하셨습니다. 수련이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소매에 아직도 된장 얼룩이 남아 있었지요. 빨지 않고 궤에 넣어두었던 그 저고리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저는 15해 동안 어머니께 한 번도 이유를 여쭙지 않았습니다. 수련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광주댁 앞이 아니라 승원의 방 앞이었지요. 어머님 저를 벌해 주십시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봉화댁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러다 소리를 질렀지요. 이 아이가 한 짓입니다. 무어라? 저는 약재만 대주었을 뿐입니다. 달인 건 저 아이입니다. 제 딸이 욕심이 나서 그런 것을 제가 어찌합니까?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담 밖에서도 소리가 넘어왔지요. 그때 수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수련아, 저를 그렇게 쓰실 줄은 몰랐습니다. 봉화댁이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목소리가 낮아졌지요. 나는 저 아이를 죽이려 한 적이 없네. 무어라? 한 번도 없었네. 다만 낫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지.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형님 성한 아들을 둔 집의 며느리 자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자네, 아들이 자리 보전을 하고 있어야 며느리가 곳간 열쇠를 줍니다. 그래야 우리 수련이가 이 집에서 사람 구실을 하지요. 그래서 두 해를 형님 처음에는 정말 병이었습니다. 무어라? 2해 전 가을에 도련님이 알아놓으셨을 때 저는 병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럼 낫는 길만 막았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약재를 제가 받아오게 된 것도 그 뒤였지요. 아이가 아프니 약이 들어간 것이고 약이 들어가니 제 손이 닿은 것입니다. 자네가 2해 동안 딱 그만큼만 넣었습니다. 죽지도 낫지도 않을 만큼이요. 그런데 왜 늘렸는가? 봉화댁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말해보게 왜 늘렸는가? 형님이 부엌 아이 손이 야무지다 하시는 걸 담 밖에서 들었습니다. 연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쫓아냈다고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형님 마음이 이미 그 아이한테 기울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사주단자가 저 아이한테 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급했습니다. 자네가 급해서 내 아들이 양을 잘못 잡았습니다. 광주댁이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종금이 뒤에서 부축했지요. 광주댁이 천천히 걸어와 수련 앞에 섰습니다. 그러고는 아이를 일으켰지요. 수련아, 예, 너는 이 집에서 2달 동안 하루도 약을 거르지 않았다. 예, 그건 정성이었다. 어머님, 그 정성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내 죄가 아니다. 수련이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씨 진사가 마당에 끌려 나왔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모였지요. 향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키기로 약속한 규약이었지요. 그것을 크게 어기면 마을에서 이름을 지웠습니다. 제사에도 못 끼고 품앗이도 못 받고 우물도 같이 못 썼습니다. 이씨 진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다니 아내가 한 일입니다. 저는 정말로 2해 동안 몰랐다는 말인가? 이씨 진사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자네 집 곳간이 언제 비었는지, 자네 딸이 무슨 서찰을 받았는지, 자네가 정말 몰랐는가? 모른 것이 죄가 아니라 알고도 눈을 감은 것이 죄일세. 마을 어른들이 이씨 진사댁을 향약에서 지웠습니다. 관가에 넘기자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주댁이 고개를 저었지요. 관가로 가면 그 약을 달인 수련이도 끌려간다는 것을 이 집 안주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두칠은 약값을 빼돌린 죄로 관가로 넘어갔고 우보도 그 집을 떠났습니다. 봉화댁은 그날 밤 마을을 떠났습니다. 떠나는 길에 딸을 데려가려 했지요. 그런데 수련이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수련아, 어머니, 나는 다 너를 위해서. 압니다. 그럼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봉화댁이 손을 뻗었다가 도로 내렸습니다. 그러고는 혼자 대문을 나섰지요. 승원이 깨어난 건 사흘 뒤였습니다. 그 약재를 끊고 박 의원이 처방을 새로 지었지요. 거기에는 연실이 어머니 주머니에서
꺼낸 약초 2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눈을 뜨고 처음 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연실이 왔습니까? 어머니, 연실이 왔어요? 광주댁이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왔다. 진짜요? 진짜다. 그럼 밥 먹을래요? 광주댁이 웃다가 울었습니다. 며칠 뒤 아침 광주댁이 뒷산에 올랐습니다. 종금이 앞장을 섰지요. 산 초입에 봉분이 작은 무덤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깁니다. 누구 무덤이냐? 연실이 어미입니다. 연실이 어미라. 이름은 부들이라 했습니다. 광주댁이 그 무덤 앞에 섰습니다. 마님, 10세 전 일을 기억하십니까? 무슨 일 말이냐? 도련님 낳고 마님이 3달을 앓으셨지요. 기억한다. 그때 웬 약초꾼 여인이 와서 약을 지어놓고 갔습니다. 광주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흘을 부엌에서 다려놓고 이름도 안 대고 갔지요. 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광주댁이 무덤 앞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예, 그 이름을 물어본 적이 없구나. 예. 10세를 살려준 사람 이름을 몰랐구나. 종금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광주댁이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금아, 예. 내가 예전에 나한테 한 말이 있지. 무슨 말입니까? 소문은 사람의 등만 보고 짓는 것이니 앞은 제 눈으로 보아야 한다고. 그랬지요. 내가 그 말을 46해 살면서 한 번도 안 지켰다. 광주댁이 무덤에 절을 2번 했습니다. 이 집 안주인이 남의 무덤에 절하는 걸 종금은 처음 봤지요. 내려오는 길에 광주댁이 물었습니다. 종금아, 내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말이다. 예. 그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불렀지? 그 애라고 불렀습니다. 그랬지. 그런데 나도 그 애라고 부르고 있었구나, 부엌 아이라고. 종금이 대답 대신 광주댁의 팔을 잡아 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광주댁이 산 밑 초가로 갔습니다. 혼자 걸어서 갔지요. 가마도 안 타고 하인도 안 데리고 갔습니다. 마당에서 연실이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마님? 여기까지 어인일이십니까? 광주댁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지요. 들어오십시오. 앉으실 데가 마루밖에 없습니다만. 연실아, 예. 내가 내 등만 봤다. 연실이 빨래를 널던 손을 멈췄습니다. 2달을 곁에 두고도 내 얼굴을 한 번도 안 봤다. 마님, 내가 잘못했다. 이 집 안주인이 15 먹은 아이한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큰 집 안주인이었지요. 마님, 이러지 마이소. 연실아, 예. 내가 13세 이 집에 왔다. 연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종금이한테 들었느냐? 예. 그때 나를 사람들이 그 애라고 불렀다. 5년을 그렇게 불렸다. 그 5년이 나한테 남긴 게 뭔지 아느냐? 모릅니다. 남한테 그러지 말자가 아니었다. 광주댁이 마루 끝에 앉았습니다. 나는 다시는 그런 소리를 안 듣는 집안을 만들자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범절을 세우고 소문을 따지고 사람을 골랐지. 그러다 보니 내가 그 집 어른들이 되어 있더구나. 연실이 광주댁 옆에 앉았습니다. 마님, 응, 그거 아십니까? 무엇을? 도련님이 저를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광주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씨한테는 아씨라 하고 모란이한테는 조가 누님이라 하고 저는 연실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랬지. 저는 그게 참 좋았습니다. 광주댁이 눈을 감았습니다. 내 아들이 나보다 눈이 밝았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님도 이제 밝아지셨으니 됐습니다. 광주댁이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눈물을 닦았지요. 그러고는 품에서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 집 빚 문서다. 연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씨 진사대교에서 나온 것을 내가 물어주고 받아왔다. 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빚을 갚아주는 게 아니다. 그럼요. 내 아비 이름이 남의 집궤 안에 들어있는 게 싫어서 그런다. 연실이 그 종이를 2 손으로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 광주댁이 품에서 종이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사주단자다. 연실이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 봤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말했지요. 마님, 저 글 못 읽는 거 아시죠? 안다. 그런데 이건 읽고 싶습니다. 그럼 배우면 된다. 가르쳐 주실 겁니까? 내가 가르치마. 연실이 사주단자를 두 손으로 받쳤습니다. 그러고는 절을 했지요. 절이 아주 삐뚤어졌습니다. 광주댁이 그걸 보고 또 웃었습니다. 절부터 가르쳐야겠구나. 그건 아씨가 잘합니다. 그의 시제는 승헌의 병 때문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봄에 미뤄두었던 시제를 지냈지요. 그날 한 시댁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일가가 100명 넘게 들어왔습니다. 마당에 멍석이 깔리고 부엌에서는 국이 100그릇 나갔습니다. 종금은 그날 부엌에 들어가지 않고 뒷짐을 지고 서서 구경만 했지요. 부엌 순서를 잡는 건 연실이었습니다. 불 오래 걸리는 것부터 식어도 되는 건 먼저 누가 가르쳤는지 아주 잘하는구나. 할멈이 가르쳤지요. 그럼 됐다. 아궁이 앞에는 수련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부직갱이를 들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있었지요. 불을 아주 잘 붙였습니다. 연실아, 이 솥은 언제 내립니까? 조금만 더요. 알겠습니다. 수련은 그 뒤로 이 집에 남았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그건 아니 될 일이라 했지요. 독이 든 약을 나른 손이 아니냐고요. 그때 광주댁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그 약을 나른 것은 제 어미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묻자면 나부터 물어야지요. 나는 2해 동안 그 약을 제 손으로 먹였습니다. 아무도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광주댁이 딸처럼 데리고 있겠다고 했지요. 아이는 그해 겨울에 처음으로 제 손으로 장을 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한양에서 서찰이 하나 왔습니다. 연실이 그것을 혼자 읽었습니다. 더듬더듬 읽었지만 끝까지 읽었지요. 연실아, 나는 한양에서 잘 지낸다. 어느 객주 샘방에 들어가 장부를 적는다. 여기서는 아무도 내가 셈을 한다고 나무라지 않는다. 장꾼 행렬을 따라 붙어왔다. 산길 가르쳐 준 것 고맙다. 죄를 3개 넘는데 하나도 안 헤맸다. 절도 2번 했다. 어른들이 안 웃었다. 아씨한테도 고맙다고 전해다오. 그리고 하나 더. 나는 그 집에서 제 몫의 셈은 다 치렀다고 했지. 지금 보니 하나 덜 치렀더라. 언젠가 가서 마저 치르겠다. 연실이 서찰을 접으며 웃었습니다. 셈은 무슨 셈이냐. 그냥 오면 되지. 승헌은 그해 여름에 마당에서 팽이를 쳤습니다. 낯빛이 돌아오고 살이 붙었지요. 개울에도 제 발로 걸어갔습니다. 연실아, 나 이제 안 아프다. 압니다. 약도 안 먹는다. 그것도 압니다. 연실아. 예, 연실아, 나 왜 너만 이름으로 불렀는지 알아? 모릅니다. 다들 나를 아픈 사람으로 봤어. 너는 그냥 나로 봤어. 연실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 왜 돌아왔어? 연실이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도련님이 부탁하셨잖습니까? 2달만 안 아프게 해달라고. 2달 지났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승헌이 웃었습니다. 그해 가을 추수를 끝내고 한시댁이 마을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열었습니다. 한시댁 대문이 활짝 열리고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왔지요. 그런데 단밖에 아이 둘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셋째야, 발 좀 밟지 마라. 언니 발이 제일 크잖아. 연실의 동생들이었습니다. 대문 안쪽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연실이었지요. 거기서 뭐하냐? 언니야, 안에서 고기 냄새가 나. 그건 기름 냄새다. 기름이 더 좋은 거 아니야? 그건 그렇네. 연실이 웃으며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와라. 들어가도 돼? 들어와도 된다. 아이들이 마당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연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가다가 문턱에서 잠깐 멈춰섰지요. 담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던 자리가 저기 있었습니다. 이제는 문 안쪽에서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정골 사람들은 그 뒤로도 오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시댁 며느리가 산 밑 덕변의 큰딸이라는 것을요. 글도 못 읽던 아이가 그 집 곳간 열쇠를 쥐었다는 것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꼭 하나씩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저 애가 그런 앤 줄 몰랐다고요. 몰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애의 등만 보고 15년을 떠들었습니다. 앞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가 어떤 사람 이야기를 하거든 그 사람 등을 보고 하는 말인지 앞을 보고 하는 말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요. 여기까지가 소정골 한시댁 며느리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